오늘은 여러 가지 순열을 합니다. 이제 여러 가지 순열을 하기에 조금 앞서서 여러분이 수학 하에서 배웠던 어떤 경우의 수에 대한 얘기를 조금만 할게요. 애초에 경우의 수를 구한다 라는 것은 내가 뭘 구하는 거냐면 결국에는 말로써 달리 표현할 수 있는가를 관찰을 하는 겁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예컨대 주사위가 있어요. 정육면체 주사위가 있는데 4개의 면에는 1이 적혀 있고 나머지 2개의 면에는 2가 적혀 있습니다. 그랬을 때 내가 굴렸을 때 나타나는 경우의 수를 판단을 해봐라 라고 한다면 이 경우의 수 자체는 아무리 육면체 주사위라고 하지만 2가지밖에 안 된다고 얘기를 하죠. 왜냐하면 나는 결과로서 표현할 수 있는 거는 주사위 눈이 1이 나왔습니다. 주사위 눈이 2가 나왔습니다. 2가지 방식으로 밖에는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그 표현 방식이 2가지밖에 없다는 게 오늘 하는 어떠한 원순열 혹은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경우의 수라는 거는 실제 나타나는 것들을 사실은 주사위가 육면체니까 6가지 면이 있을 거 아니야. 하지만 내가 구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구분을 할 수가 없으면 나한테는 같은 경우라는 거예요. 그게.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게 이제 확률로서 좀 넘어가다 보면 그렇다고 해서 1이 나올 확률과 2가 나올 확률이 같지는 않죠. 그죠? 같은 경우 마치 복권이 당첨되고 안 당첨되고 O 또는 X이지만 확률이 똑같지는 않듯이.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확률과 이제 연계해서 또 좀 나중에 이해를 하셔야 되고. 그래서 경우의 수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요거예요. 내가 표현을 달리 할 수 있는 가지수에 대해서 이해를 하셔야 된다. 그 다음에 고배 법칙이라고 나옵니다. 고배 법칙. 고배 법칙과 합의 법칙 있죠. 기본적으로 고배 법칙이라는 거는 졸라 귀찮아서 합의 법칙을 다 합쳐놓은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동전이 2개가 있고 동전 1개 그 다음에 그냥 1부터 6까지 주사위가 있어요. 그들을 동시에 던졌을 때 나타나는 경우의 수를 관찰을 하고 싶어요. 그럼 난 동전 앞과 뒤가 있고 너는 1부터 6이 있고 너도 1부터 6이 나올 수 있죠. 즉 결과적으로는 앞일 때도 1부터 6이 나올 수 있고 뒤일 때도 1부터 6이 나오다 보니까 6 더하기 6이라서 사실은 12가 되는 거죠. 그죠? 각각의 서로 다른 경우들은 내가 더해서 구할 수가 있다는 건데 고배 법칙에 따르면 내가 앞이 나오든 뒤가 나오든 이쪽에서는 총 6가지가 나오기 때문에 이것을 6 더하기 6으로 하지 않고 2 곱하기 6으로 표현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곱셈으로 연산이 되면서 사실은 굉장히 계산이 간단해지죠. 그죠? 그래서 아까 색칠하기 했던 것처럼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3 곱하기 3 이런 식으로 이제 순열 쪽에서 최초로 배우게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고배 법칙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요소는 뭐냐면 이거예요. 이후에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의 수가 동일한가예요. 이게 아까 색칠하기 할 때 가운데 색칠하고 뺑 둘러서 색칠할 때 맨 아래 거를 1개, 2가지로 구분을 했죠. 왜? 밑에 거 위에 거 같을 때 밑에 거 위에 거 다를 때 그때마다 경우의 수가 다르니까. 그러면 다른 경우엔 난 가지치기를 해서 이것들을 더해서 구하겠다는 거고 같은 경우엔 굳이 그것을 나누지 않고 그냥 앞에 거에다 쭉쭉쭉 곱해 나가겠다는 거죠. 그죠? 왜냐면 어차피 똑같은 경우의 수들이니까 내가 굳이 덧셈으로 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경우의 수 문제에서 어려운 문제는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그냥 단순하게 3H10 무슨 3C1 이런 식으로 그냥 하나의 수식으로 간단하게 표현이 잘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특히나 문과 같은 경우에는 뒷부분 29번에 확통 같은 게 등장을 했을 때는 경우를 꼼꼼하게 나누는 경우가 많은데 그럼 경우를 왜 나누냐면 고배 법칙을 쓸 수가 없으니까 나누는 거예요. 근데 그 이후에서 발생되는 가지수 자체가 다르니까 그런 거라고. 예컨대 무슨 1, 2, 3, 4, 5를 나열을 하는데 1의 개수가 0개부터 3개까지 가능하대. 그럼 0개일 때랑 1개일 때랑 2개일 때랑 3개가 당연히 다르겠죠. 그런 부분들을 내가 왜 나눠야 되는지를 알아야 된다고. 그래서 통상 이 경우의 수 단원을
고난이도까지 잘 풀어내는 아이들의 특징은 뭐냐면 언제 이거를 내가 구분을 해야 되는지를 판단을 잘해요. 그 핵심은 그 이후에 발생되는 경우의 수가 동일한지 아닌지를 생각을 해보면 되겠죠. 그죠? 예컨대 뭐 이런 식이야. 0, 0, 1, 2, 3, 4 중에서 4개를 선택을 하겠대요. 4개를 선택을 해서 너로 4자리 수를 만들겠대. 그때 만들 수 있는 수의 뭐 개수를 구해봐라 라든지. 그럼 나는 누가 봐도 0이 2개가 있죠. 그죠? 그럼 0을 2개를 가지고 만든 수랑 0이 없는 상태에서 만든 4자리의 수랑 0이 1개 있는 상태에서 만든 4자리 수의 개수가 다르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난 0의 개수를 가지고 구분을 하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죠? 왜냐면 0이 앞에 올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뒤에 나오는 경우의 수가 달라진단 말이야.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내가 잘 이해를 하시면 뭐 그닥 어렵지는 않다. 선생님 개인적으로 경우의 수를 가장 좋아합니다. 모든 수학 단원에서 대학교에서도 전공을 이쪽으로 할까 하다가 너무 어려운 게 많아갖고 사실 접었는데 정수론이라든지 이런 쪽과 연관이 되어 있고 암호학이라든지 이런 쪽 어떤 이산수학, 뭐 프로그래밍을 할 때 많이 확률과 통계가 쓰이죠. 그래서 오늘은 경우의 수 기본적인 거를 여러분이 이제 한다는 가정 하에 총 3가지를 합니다. 첫 번째는 원순열이에요. 두 번째는 중복순열이고 세 번째는 같은 것이 있는 순열입니다. 같은 것이 있는 순열. 문제가 어렵게 나왔을 때 상당히 여러분이 힘들어하는 것은 원순열이에요. 중요도 자체로 어떤 함수의 개수를 구한다든지 아니면 이후에 응용되는 것이 많은 것은 중복순열이 많이 사용돼요. 그 다음에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은 뭐 간간히 나오긴 하는데 중요도가 뭐 많이 높진 않습니다. 이때만 잠깐 나오고 뒤에서는 뭐 잘 안 나오는 경우가 많다. 얘는 이제 함수의 개수 같은 거를 함수의 개수 같은 것과 연관이 되기 때문에 이후에도 상당히 많이 쓰이는데 자 일단 원순열에 대한 얘기부터 봅시다. 원순열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원순열은 어떠한 상황의 동일성이 존재하는 그러한 순열을 그런 경우의 수를 구해보겠다는 거고 그래서 뭐 이런 거예요. 원탁이 있습니다. 원탁이 있고 의자가 이렇게 4개가 있어요. 의자가 4개가 있는 상황에서 4명이 와서 앉을 거래요. 그럼 우리가 원탁을 기준으로 얘는 원탁이기 때문에 이렇게 ABCD가 앉는 거랑 이렇게 ABCD가 앉는 거를 동일하게 보겠다라고 조건이 나와 있어요. 단, 회전에서 일치하는 것은 동일한 것으로 취급한다라는 거죠. 즉 마치 아까 주사위를 던졌을 때 내가 1이 나올 수 있는 면이 4가지지만 그 4개끼리 구분을 하지 않듯이 A, B, C, D 앉은 거랑 A, B, C, D 앉은 거랑 A, B, C, D 앉은 거 이것들을 다 구분을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럼 원래대로라면 나는 이 4명을 요 연산을 하는 방법이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전체를 그냥 나열을 하시고 얘가 중복되는 만큼을 나눠주는 거예요. 즉 원래대로 나열하면 4팩토리얼 가지였을 텐데 내가 A, B, C, D 앉은 것과 이것이 한 칸씩 돌아갔을 때마다 같은 상황인 거죠. 사실은. 그러면 4가지 서로 다른 경우의 수를 한 가지로 취급하겠다는 거잖아. 4가지마다 한 개로 묶어내겠다는 거니까 그만큼을 나눠줍니다. 나누기 4를 해요. 이렇게. 자, 그러면 동일한 상황인데 이렇게 생긴 탁자가 있다고 합시다. 여전히 4명이에요. 그럼 얘도 4명을 나열한다면 기본적인 4팩토리얼 가지일 텐데 내가 너를 나눠주는 방식이 조금 달라요. 왜 다르냐면 자, 내가 A, B, C, D 앉은 거랑 여기에 A, B, C, D 앉은 거는 일단은 누가 봐도 다르죠. 이거는. 그죠? 왜 그러냐면 이 중에 왼손잡이 있나요? 왼손잡이 요새 많은데 쪽팔리니까 손 안 들죠? 우리 사촌 조카가 왼손잡이인데 왼손잡이 옆에서 밥 먹어봤니 혹시? 오른손잡이 기준에서 왼손잡이가 내 오른쪽에 앉아있으면 밥 먹기가 되게 불편해요. 왜냐면 난 오른손을 쓰고 얘는 옆에서 왼손을 쓰니까 서로 투닥투닥 하면서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러면
만일 두 명이 밥을 앉아서 먹어야 된다면 이 왼쪽과 오른쪽은 분명히 의미가 다르죠. 그죠? 왜냐면 내 오른쪽에 사람이 있고 없고는 내가 밥 먹는 거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준단 말이야. 즉 나는 내 오른쪽에 사람이 없는 모서리에 앉았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거든. 그럼 빈 탁자 입장에서도 나는 이 자리와 이 자리가 이미 구분이 되고 있죠. 얘는 오른쪽에 사람이 없고 얘는 앉았을 때 왼쪽에 사람이 없죠. 근데 얘는 어때? 얘는 이 네 자리를 내가 달리 표현 자체가 없죠. 네 개의 자리가 사실은 동일한 한 가지인 거죠. 그럼 얘는 내가 A, B, C, D 앉은 것과 이쪽에 다시 A, B, C, D 앉은 게 사실은 동일하죠. 즉 두 가지마다 한 개씩 동일해져요. 이 도형을 180도 돌렸을 때, 즉 너를 반 바퀴 돌릴 때마다 같은 도형이 나오겠죠. 그죠? 그럼 반 바퀴이기 때문에 그 두 번 돌리면 원 상태로 다시 돌아가죠. 그러면 그 절반을 다시 곱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누기 2를 해주면 됩니다. 반 바퀴니까. 얘는 어때? 이 도형은 4분의 1바퀴 돌아갈 때마다 사실은 같아지죠. 그죠? 4분의 1바퀴 돌아가면 같아지고, 그래서 4분의 1을 곱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얘는 반 바퀴를 돌아가면 같아지기 때문에 절반을 곱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똑같이 만약에 뭐 육각형이야. 그럼 육각형도 똑같이 6분의 1 돌아갈 때마다 같아지니까 6분의 1을 곱한다 라는 방식으로 본다면 두 번째 방식이 조금 더 중요해요. 두 번째 방식은 뭐냐면 어떠한 기준을 설정하는 가지수에다가 기준이 생기고 나서는 그냥 나열하는 이러한 방식이 있습니다. 원수열을 통상 이 방식으로 최초에 배웁니다. 처음에 이걸로 배워요. 맨날 n-1 팩토리얼로 배우는데 n-1 팩토리얼은 한계가 명확해요. 이런 것들은 n-1 팩토리얼로 일단 해결이 안 될 뿐더러 그래서 이 두 가지 방식을 다 보시는데 자, 이 기준이라는 것이 되게 중요한데 우리가 원수열에서 기준을 세운다는 건 뭐냐면 어쨌거나 4인 가구가 왔어요. 그래서 보통 뭐 형, 동생, 그다음에 엄마, 아빠 왔는데 엄마가 제일 먼저 왔어요. 엄마가 제일 먼저 와서 어딘가 앉을 거야. A라는 사람이 가장 먼저 앉을 건데 그 사람이 앉을 자리를 고르는 경우의 수를 한번 생각해 보겠다 이거야. 엄마가 기준이 될 거야. 먼저 왔으니까. 그럼 엄마 입장에서는 원탁이고 비어 있어요. 그럼 여기를 앉나? 여기를 앉나? 여기를 앉나? 여기를 앉나? 아무런 차이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는 기준을 설정할 수 있는 가지수가 한 가지라는 거예요. 지금. 한 명이 와서 저 원탁에 나열될 수 있는 방식 자체가 한 가지밖에 없다고 내가 말로서 표현을 할 수가 없잖아. 어떻게 표현할 거야? 엄마가 원탁에 와서 앉았다 끝이잖아. 원탁에 오른쪽에 앉았습니다가 아니잖아. 구분이 없어요 이거는 지금. 그죠? 근데 그 사람이 앉고 나면은 나열을 시킬 때 내가 엄마 맞은편에 앉았다, 엄마 왼쪽에 앉았다, 엄마 오른쪽에 앉았다 그 세 자리가 다 구분이 되죠. 서로 다른 세 자리가 되는 거죠. 그럼 세 명을 서로 다른 세 곳에 나열하는 3팩토리얼 가지를 곱하면 되겠죠. 물론 너와 너는 수학적으로 완전히 동일하지만 그 접근 방식이 전혀 다르다는 거야. 두 가지를 다 아셔야 돼요. 자, 얘도 똑같이 봅시다. 얘는 어떻게 되냐면 기준을 세우는 방식이 몇 가지일까요? 잘 보시면 자, 비어있죠? 비어있는데 어쨌거나 둘 다 긴 쪽 테이블밖에 안 앉는 거고 그럼 여기서 난 왼쪽에 앉았는지 오른쪽에 앉았는지 아니면 이쪽에 왼쪽에 앉았는지 오른쪽에 앉았는지 그 두 가지 차이밖에 없어요. 왜? 너랑 너는 같은 자리, 너랑 너도 사실은 같은 자리란 말이야. 즉 기준, 엄마가 와서 처음에 자리를 고를 때 아, 난 왼쪽에 앉아야지, 난 오른쪽에 앉아야지 하는 그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래서 두 가지에다가 여전히 나열하는 3팩토리얼 가지를 곱합니다. 이렇게. 이 방식이 이제 왜 중요하냐면 6명으로 주어진 상황을 한번 바꿔봅시다. 6인 가구예요. 6명. 6명이 식사를 하려고 합니다. 원탁이에요. 원탁이고 6명이고 나는 두 가지를 한번 볼게요. 부모가 이웃하게 앉는 방식과 그 다음에 부모가 마주보고 앉는 방식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원수열의 가장 전형적인 뭐 기초적인 유형 중에 하나인데 자 그럼 6자리니까 뭐 이렇게 둘게요. 너랑 뭐 이렇다고 칩시다. 그럼 부모가 이웃하는 것부터 볼게. 부모가 이웃할 수 있는 상황은 여전히 풀이법 자체가 두 가지가 가능해요. 첫 번째는 그들을 원탁이 아니라는 상태라고 가정을 하고 그냥 나열을 해놓고 겹치는 것만큼 나누고 뭐 하는 방식이 있어요. 자, 그러면 부모가 이웃해야 되니까 둘을 묶겠습니다. 이렇게 부모라고 할게요. 그럼 AB 입장에서는 이렇게 부모 한 덩이,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많이 나왔죠. 그래서 4명이고 그러면 5개의 개체를 여기다가 나열하는 거니까 5팩토리얼인데 사실은 이게 돌아갈 때마다 같으니까
나누기 5를 해주죠, 이제는. 그죠? 5개의 덩어리를 놓은 거예요. 6명이라서 6으로 나누면 안 돼요. 5덩어리가 나열되는 거고, 그 다음에 A, B끼리 자리를 바꾸시죠. 곱하기 2가 됩니다. 자, 요게 일단 첫 번째 방식이고, 두 번째 방식은 뭐냐면, 똑같아요. 기준을 잡고 나열을 할 건데, 자, A가 먼저 와서 앉았습니다. 엄마가 먼저 왔어요. 그럼 이제 아빠 입장에서 앉을 수 있는 자리는 몇 자리예요? 당연히 양옆이니까 2자리죠. 그 다음에 나머지 애들을 앉히겠다는 4팩토리얼까지. 너랑 너는 당연히 동일하겠죠. 하지만 판단 방식 자체가 아래 방식이 조금 더 수월해요. 왜 그러냐면 부모가 마주 앉아 있을 때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나누어서 해결이 잘 안 돼요. 자, 나누어서 선생님은 풀어본 적이 일단 잘 없고 풀려고 해도 잘 안 돼요. 왜냐하면 마주 보고 있는 상태에서 이것들이 막 돌아간다라고 생각해서 머리가 되게 아프고, 그러면 기준을 세우는 방식으로 간다면 처음엔 당연히 엄마가 와서 앉습니다. 그럼 아빠가 앉을 수 있는 자리라는 건 당연히 여기밖에 없죠. 즉 아빠가 앉을 수 있는 경우의 수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죠? 나머지 네 자리는 기준이 생겼으니까 4팩토리얼까지가 됩니다. 이렇게. 즉 두 가지 방식을 다 해달라는 얘기가 이거예요. 그래서 마주 앉아서 할 때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어떠한 기준과 나열하는 방식으로 많이 접근을 한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뭐 색칠하기, 무슨 뭐 동그랗게 생긴 거에다 색칠하고 막 하는 것들이 나오는데, 입체도형을 색칠하는 거를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입체도형 색칠하기. 색칠하기. 입체도형 색칠하기 문제는 이제 원순열의 형태로서 작년도, 재작년도 중동고에서도 출제가 됐었고, 뭐 간간히 나옵니다. 난이도가 조금 있는 편인데, 자, 제일 기본적인 정육면체를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요거 제일 많이 나와요. 일단 제일 기본적인 형태로 정육면체를 6개의 색으로 칠하겠습니다. 정다각형을 색칠하는 데 있어서는 저 나누는 방식을 취할 수가 있어요. 정다각형일 때는 그게 가능한데, 정다각형이 아닌 경우에는 나누는 방식으로 풀어내기가 좀 힘들어요. 그래서 기준을 잡고 나열하는 방식으로 한번 가볼게. 색이 1부터 6까지 있다고 칠게요. 그리고 1이라는 녀석을 먼저 나열을 해봅시다. 1을 아무데나 칠할 수 있죠. 그럼 어디에 칠하든 그 가지수는 한 가지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1을 칠했어요. 여기 1이에요 지금. 그러면 요 녀석을 칠하고 나서 봤더니 기준이 생겼나요? 확고한 기준이 생기나요 지금? 나머지 5개의 면이 다 구분이 되나요? 그렇지가 않죠. 왜 그러냐면 너랑 마주보는 면은 구분이 되는 거 맞아요. 1과 마주보는 면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지. 근데 그 나머지 4개는 어때? 그냥 1과 이웃한 면이다 라고 밖에 표현이 안 돼요. 그 4개는 최소한 구분이 안 되더라 이거야. 그러면 분명히 이것과 나머지 4개가 구분이 돼요. 그러면 그 마주보는 것에 색칠할 수 있는 가지수가 5가지가 되겠죠. 5개 중에 하나를 색칠을 했어요. 그러고 나면 이제 옆에 있는 4개는 뭐예요? 이것은 원순열이 되죠. 그러니까 이제 요 4개 중에서 어느 한 개를 또 색칠을 하는 가지수가 한 가지일 거고, 이제 하나, 둘, 세 개를 그냥 나열하는 3팩토리얼 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얘는 방식이 어떻게 되냐면 1에다가 마주보는 걸 결정하는 방식이 5가지 곱하기 옆에가 다시 원순열이 됐으니까 그 중에 어느 하나를 색칠하는 가지수가 한 가지, 나머지 3개에다가 3개를 나열하는 가지수가 3팩토리얼 가지. 그래서 이렇게 기준을, 여기까지는 와야지 기준이 확고하게 생기는 거죠. 그죠? 이제서야 구분이 되는 거죠. 그럼 이제 문제를 좀 바꿔서 얘는 정육면체였고 정육면체가 아니라고 합시다. 정육면체가 아니고 직육면체라고 할게요. 직육면체도 나와요. 직육면체인데 위아랫면은 정사각형이고 이 높이만 조금 차이가 나는 거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일단 이 상황에서 내가 이 위아랫면이 옆면하고는 구분이 되죠. 그죠? 그럼 위아랫면을 먼저 색칠을 해놓고 옆면을 색칠을 하면 끝나겠죠. 지금 우리가 아까 정육면체도 위아랫면을 색칠하고 옆면을 색칠했단 말이야. 그럼 위아랫면을 색칠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건데, 위아랫면은 어쨌거나 나머지 옆에 것들하고는 좀 차이가 나요. 그죠? 그럼 내가 위아랫면에 색칠할 6가지 중에서 2가지를 색을 골랐어요. 이거를 골랐습니다. 6개 중에서 2개를 골랐어요. 나는 지금 이거에다가 색칠할 걸 고른 거야. 아까 정육면체에서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는 그 위아래 면이 구분이 되지가 않아요. 왜냐면 양쪽 옆면도 똑같고 이렇게도 똑같고 위아래도 똑같고, 근데 얘는 이 위아래 정사각형이라는 면들은 유일하거든. 그죠? 그럼 6시를 했어요. 여기서 2가지 색을 난 골랐지. 근데 그 2색을 여기다가
색칠을 하는 방식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얘는 사실은 뭐랑 똑같냐면 저기 원탁에서 부모가 마주 앉는 상황과 굉장히 유사해요. 부모가 마주 앉을 수 있는 상황은 A, B가 자리를 바꾸는 거를 감안을 하질 않고 그냥 한 가지밖에 없었죠. 얘도 마찬가지예요. 두 가지 색을 골랐다면 내가 그들을 여기다가 색칠할 수 있는 방법 자체는 오로지 한 가지밖에 없죠. 왜? 이거 위아래 뒤집어도 똑같으니까. 그죠? 한 가지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곱하기. 너가 위아래 색칠되는 가지수가 한 가지고 옆면에다가 아무거나 하나 색칠하는 거 한 가지. 그 다음에 3팩토리얼 가지가 되겠죠. 그래서 이와 같은 도형은 뭐 이런 식으로 되더라. 괜찮나요? 그럼 똑같이 세 변이 다 다른 직사각형도 있겠죠? 보통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하는데 그래서 이런 게 있다고 합시다. 자, 여전히 어때요? 위아래를 결정을 할 수 있죠? 여전히 6시2예요. 6시2고 근데 위아래를 골랐다면 색칠한 방식 역시 한 가지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이제 달라요. 옆면이 요 네 개가 위에서 쳐다보면 이와 같은 직사각형이죠. 그죠? 내가 이게 1이 아니라 뭐가 되겠어? 여기랑 여기랑 다르죠? 지금 두 가지죠? 그래서 정확하게 위에보다는 두 배가 더 많이 나옵니다. 경우의 수가.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되더라. 실제로 모서리의 개수가, 그러니까 모서리의 길이 자체가 달라질수록 난 면을 구분을 하기가 좋아지죠. 면이 구분이 된다는 건 경우의 수 자체를 판단을 했을 때는 더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같은 것이 많을수록 경우의 수는 줄어듭니다. 그렇죠? 여기까지가 어떠한 원순열에 대한 기초적인 얘기. 그 다음에 중복순열을 간단하게 합시다. 중복순열은 뭐 어려워 보이지만 그냥 그거예요. 고배 법칙입니다. 고배 법칙. 얘는 그냥 고배 법칙이에요. 고배 법칙. 그래서 아주 쉬운 예시를 들어주자면 1부터 9까지 숫자를 사용하여 중복을 허용하여 무슨 뭐 세 자릿수를 만들 때 뭐 짝수의 개수를 구해라. 이런 거 사실 여러분이 중복순열인 거 몰라도 그냥 충분히 고배 법칙으로 풉니다. 그죠? 짝수가 돼야 되니까 마지막은 당연히 짝수가 나와야 되려면 2부터 8까지니까 4가지가 가능하죠. 그 다음에 얘네는 그냥 1부터 9까지 그것들을 이렇게 그냥 곱해서 늘어놓겠다. 중복순열이라는 거는 이런 거예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1부터 9까지 서로 다른 대상들 중에서 서로 다른 자리에다가 가서 나열을 시킬 수 있는 그러한 가지수가 되고 중복순열이 실제로 가장 많이 활용이 되는 그 상황 함수의 개수에 대해서 판단을 할 때 많이 사용됩니다. 함수의 개수 굉장히 중요하고 함수의 개수는 여러분이 뭐 1학년 때 조합의 형태로도 많이 풀어냈었고 그 다음에 지금 중복조합을 배우면 또 중복조합으로도 많이 풀고 이거 어디 갔죠? 그리고 중복순열에서도 우리가 어떤 뭐 공역과 치역이 같은 함수의 개수라든지 그런 것들을 구할 때 많이 사용을 합니다. 자, 함수의 개수를 구할 때 우리가 저 중복순열로 접근한 이유가 있어요. 한번 볼게요. x라는 정의 여기 1, 2, 3, 4고 y라는 공역이 뭐 1, 2, 3이라고 합시다. 여기서 그냥 함수의 개수를 구해볼게요. 첫 번째, 그냥 f의 개수를 구해보자. 함수의 개수를 구한다는 거는 내가 함수라는 거는 언제 결정이 되냐면 모든 원소의 함수값이 결정나면 함수는 결정이 돼요. 다시 한번. 함수는 모든 원소의 함수값이 결정이 나야지만 결정이 나요. 그러면 1이 선택할 수 있는 가지수는 당연히 세 가지죠. 2가 선택할 수 있는 것도 역시 세 가지고 3도 역시 세 가지고 4도 역시 세 가지예요. 근데 내가 이거를 굳이 3 곱하기 3 곱하기 3 곱하기 3이라고 쓰지 않고 그냥 3의 4승이라고 쓰겠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전체 함수의 가지수는 3의 4승이 됩니다. 우리가 왜 1의 선택이 2, 3, 4의 선택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죠. 그죠? 여전히 세 가지로 선택할 수 있죠. 근데 여러분이 이제 순열을 배울 때 뭐 이런 걸 배웠을 거예요. 잠깐만. 너무 적잖아. 하나만 더 할게요. 이렇게 4의 4승으로 바꿉시다. 이런 거. 1대1.
함수의 개수. 1대1 함수의 개수와 그냥 함수의 개수에서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앞선 선택에 이 녀석이 영향을 받죠. 그죠? 1이 1을 선택했으면 2는 더 이상 1로 선택이 될 수가 없고 같은 것이 대응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너는 4가지였으면 그 다음엔 3가지, 그 다음에는 2가지, 그 다음엔 1가지의 고배 법칙으로 표현을 하나 이와 같은 상황이 자주 등장하니 나는 이것을 4팩토리얼이라고 표현할 뿐이고 4의 4승을 4 곱하기 4 곱하기 4 곱하기 4를 이렇게 4의 4승으로 표현하겠다는 거고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도 있죠. 우리가 이제 개수가 좀 이쪽이 적긴 한데 원래 어떤 대소 관계를 만족하는 경우에는 그냥 이쪽에서 뭐 4시4의 형태로 우리가 조합을 통해서 우리가 이쪽에서 선택한 치역이랑 이쪽에서 대응되는 방식이 유일하기 때문에 그냥 치역의 개수와 함수의 개수가 동일했던 뭐 이런 것까지 우리가 함수의 개수로 해결할 수가 있고 대표적으로 중복순열에서 함수의 개수를 물어보는 것 중에 뭐가 많이 등장하냐면 이게 많이 나와요. 이걸 하나를 다시 지우고 이 상황에서 치역과 공역이 같은 함수의 개수. 사실은 여러분은 이걸 이미 풀 수가 있습니다. 이걸 왜 풀 수 있냐면 어떠한 분할과 분배의 개념을 이미 배웠죠. 우리가 조편성의 개념을 배웠단 말이야. 서로 다른 세 곳으로 대응이 돼야 되죠. 왜냐하면 공역과 치역이 같다는 거는 1, 2, 3 모두 선택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4개의 원소인데 1, 2, 3으로 대응을 시킨다면 반드시 어떤 식으로 대응이 될 수밖에 없냐면 어느 하나는 어느 하나로 겹칠 수밖에 없죠. 이렇게 예컨대 이런 식으로. 그죠? 그럼 나는 이와 같이 2랑 4가 똑같이 2라는 녀석으로 대응이 됐었는데 그래서 1학년 때의 방식으로 푼다면 나는 저 4개의 녀석을 3개의 조로 편성을 하는 4, C, 2 요거 곱하기 3팩토리얼의 방식으로 분할을 하고 분배를 하는 조편성하고 그 조를 1, 2, 3에 대응시키는 방식으로 풀어낼 수가 있고 이거를 중복순열의 개념으로 본다는 거는 뭐냐면 이게 가능해요. 너에서 그냥 막 대응을 시킵니다. 3의 4승이 되겠죠. 그럼 이 중에서 내가 치역과 공역이 같지 않은 거를 빼겠다는 거예요. 여사건으로 보겠다는 거예요. 그럼 치역과 공역이 같지 않다는 건 어떻게 되겠다는 거냐면 3개로 대응되지 않는 거니까 예컨대 1, 2로만 대응되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1, 2로만 대응된다는 건 4개가 2개로만 대응되는 거죠. 2개로만 대응되는 함수의 개수는 당연히 2의 4승이 되겠죠. 그죠? 근데 1, 2로만 대응되는 것도 있겠고 2, 3으로만 대응되는 것도 있고 1, 3으로만 대응될 수 있으니 나는 그것에다가 3시 2를 이렇게 곱해서 빼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내가 뺀 건 뭐냐면 3개로 대응되는 함수에서 2개로 대응시킨 거를 다 뺐어요 지금. 근데 문제가 생기죠.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중복순열이라는 거는 계속해서 같은 대상을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1, 2로 구한 함수의 개수랑 2, 3으로 구한 함수의 개수 안에는 당연히 2로만 간 녀석이 중복돼요. 그죠? 다시 한번 나는 1, 2, 3으로 가는 함수에서 1, 2, 2, 3, 1, 3을 뺐는데 1, 2와 2, 3으로 대응되는 것들을 빼는 과정에서 이 하나로만 대응되는 거는 2번을 뺐어요. 근데 2번을 빼면 너무 많이 뺐죠. 한 번만 빼야 되는데. 그래서 이 하나로 간 걸 다시 더해줍니다. 플러스 1로만 다 보낸 게 1의 4승 곱하기 3시 1이 되겠죠. 한 개로만 그런 거. 얘를 다시 더해주는 부분이 이제 중요하다. 실제로는 그래서 너랑 아래식이랑 완벽하게 동일하다. 그럼 상황에 따라서 내가 이렇게 조편성을 하고 늘어놓는 게 유리할 때가 있고 그냥 이와 같이 여사건을 통해서 빼고 더하고 이걸 이제 포함과 배제의 원리라고 부르는데 그거를 더하고 빼는 방식으로 구하는 게 편할 때도 있고 그래서 조편성 자체가 편안하면 이 방식으로 하는 거 나쁘지 않아요. 조편성이 언제 편안하냐면 이쪽에 원소의 개수가 좀 적으면 조편성이 편해요. 근데 이쪽에 원소의 개수가 예컨대 6개야. 그럼 6개를 3개의 조로 나눈 가지수가 존나게 많아요. 그죠? 1, 1, 4도 있고 1, 2, 3도 있고 2, 2, 2도 있어요. 그 조편성의 가지수를 다 구해서 다 더한 다음에 마지막에 3팩토리얼을 더해주는 방식이랑 이 방식대로 하면 그 4 대신에 내가 원소의 개수가 6개로 달라지면서 어느 부분만 바뀌어요? 이 지수 자리만 바뀌죠. 그죠? 여기만 바뀌겠죠. 3의 6승에서 2의 6승 곱하기 32에서 1의 6승 곱하기 31을 빼주면 되는 거예요. 다시. 그죠? 그래서 방식 자체가 뭐가 더 수월하고 좀 더 편안한 것들이 차이가 난다. 됐죠? 그래서 중복순열이라는 거는 이런 것들. 중복순열 자체는 어렵지 않은데 이제 나중에 중복
조합을 배우게 되면 중복조합이 조금 어렵거든요. 다음 시간에 배울 중복조합하고 잘 구분을 하시면 되고 그래서 거기 보시면 기호가 나와요. n 파이 r 뭐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 n 파이 r 그냥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n의 r승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굳이 뭐 기호 선생님 쓰지도 않습니다. 쓰지도 않고 정말 잘 안 나오고 그냥 이게 이런 뜻이구나만 아시면 되고 자,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 조금 어렵다면 약간 어려운데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을 좀 봅시다. 것이 있는 순열 같은 것이 있다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1, 2, 3, 4를 나열을 합니다. 나열하는 가지의 수가 있을 것이고 너랑 구분해서 이런 걸 한번 나열해 보기로 했어. 1, 3, 4를 나열해 보기로 했어요. 너를 나열을 하겠대요. 그럼 둘을 비교하겠다는 거지. 그럼 원래는 서로 다른 4개를 나열하는 가지수는 맨 앞자리에 4가지, 그 다음에 3가지, 그 다음에 2가지, 1가지. 그래서 나열되는 가지수가 4팩토리얼 가지였죠. 근데 이거는 맨 앞에 나올 수 있는 게 3가지인데 그 3가지 중에서 1인 경우랑 3 또는 4인 경우랑 뒤 이어서 나온 경우의 수가 달라요. 그럼 원칙적으로는 경우를 나눠줘야 된다고. 맨 앞에 내가 1일 때랑 맨 앞이 1이 아닐 때랑 2가지로 나누면 돼요. 나눠서 풀어내면 돼요. 하지만 그것을 우리가 그냥 나열하는 거에서 관찰을 한번 해보기로 해서 예컨대 1, 2, 3, 4를 나열했을 때 2, 1, 3, 4라는 것이 있고 1, 2, 3, 4라는 것이 있을 때 이 2가지를 이쪽에서는 요것 대신에 뭐로 나열이 되냐면 1, 1, 3, 4 한 가지가 되죠. 한 가지. 무슨 얘기냐면 요 1이라는 것이 2가 1이 됐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냥. 원래는 서로 다른 4가지였는데 하나가 같아졌어요. 하나가 같아짐으로 인해서 전체 경우의 수를 내가 헤아리는 데 있어서 어떤 영향을 받겠냐는 거지. 원래는 1, 2, 3, 4랑 2, 1, 3, 4를 다른 2가지로 셌어요. 근데 1과 2가 같아졌지. 같아짐으로 인해서 너는 1, 1, 3, 4라는 한 가지가 됐어요. 그럼 2가지를 묶어서 한 가지로 바꾼 거잖아. 그럼 당연히 전체 경우의 수는 몇 배가 돼요? 정확히 2분의 1배가 되겠죠. 그죠? 이쪽에서는 원래 존재하던 게 24가지예요. 이것들을 나열을 해보시면 실제로 나오는 게 12가지입니다. 12가지인 이유는 1과 2가 자리를 서로 바꾸는 경우의 수만큼마다 한 가지로 보는 거예요. 다시 한번 1과 2가 자리를 바꾸면 그 2가지는 서로 다른 경우였어요. 여기서 1, 2, 3, 4랑 2, 1, 3, 4는 2가지 서로 다른 경우였어요. 근데 1과 2가 동일해짐으로 인해서 그 2가지가 모두 다 한 가지가 된다는 거야. 그죠? 그리고 난 이미 어떤 나열에 대해서 항상 1, 2 자리 서로 바꿀 수 있죠. 항상. 그러면 이와 같다면 마찬가지로 그럼 이것도 보겠다는 거. 1, 2, 3, 4를 나열한 거랑 내가 1, 1, 1, 4를 나열한 거랑 이렇게 구분을 해보겠다는 거예요. 얘는 1, 2, 3, 4랑 1, 3, 2, 4랑 2, 3, 1, 4랑 2, 1, 3, 4랑 3, 1, 2, 4랑 그 다음에 3, 2, 1, 4랑 원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가지가 나와요. 그죠? 6가지가 나온 이유는 이 1, 2, 3이라는 것들이 자리를 바꾸는 정확하게 그 6가지거든. 그지? 근데 그것들을 6가지를 사실은 이 1, 1, 4, 1, 1, 1, 4라는 한 가지로 보겠다는 거예요. 즉 너가 같은 것들이 나열될 수 있는 가지수만큼 3팩토리얼로 전체를 나눠주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결론 그러므로 A가 뭐 3개, B 2개, C가 이런 걸 나열을 한다고 친다는 거는 결국에는 뭐냐면 같은 것의 개수만 보시면 돼요. 원래대로라면 이것들이 서로 다 다른 것이었다면 그것이 나열되는 가지수는 9팩토리얼 가지죠. 나누기 9팩토리얼 가지일 텐데 이 3가지가 자리를 바꾸는 그 3팩토리얼 가지마다 한 가지로 보는 거고 너로 나눠주고 너 2가지로 나눠주고 너도 4팩토리얼 가지로 이렇게 나누어서 보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실제로 내가 여러 개를 묶어서 한 개로 보겠다. 그래서 이게 이제 사실은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 상당히 다양한 상황에서 나오는데 크게 2가지 순서가 정해진 경우가 있어요. 순서가 정해진 순열. 같은 것이 있는 순열과 순서가 정해진 순열은 그 맥락을 거의 똑같이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 저기 1, 2, 3, 4 나열하는 거 있었죠? 1, 2, 3, 4를 이렇게 하겠다는 거야.
1, 2, 3, 4를 나열하는데 나열하는데 1이 3보다 항상 왼쪽에 나열되고 싶대요. 인 경우의 수가 얼마가 되겠는가? 그러면 임의의 하나의 나열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 일단 1, 2, 3, 4 이런 건 가능하죠. 얘는 가능이죠. 근데 1과 3을 자리를 바꿨어요. 3, 1, 2, 4는 되나요? 일단 넌 자리를 잘못 바꿨죠? 얘가 불가능이죠. 즉 항상 우리는 1, 2, 3, 4를 나열한 4팩토리얼 가지 중에서 둘 중에 얘는 가능하지만 얘는 안 되더라 이거야. 그러면 4팩토리얼 가지 중에서 절반을 버려야 되죠. 이유는 두 개 중에 사실 한 개밖에 안 되기 때문이에요. 아까 여기서 2팩토리얼로 나누는 이유는 그 두 가지가 사실은 같은 한 가지였기 때문에 이런 거고, 여기서는 조건을 만족하는 가지수들이 두 개마다 한 가지씩밖에 없다는 거야. 그럼 비율적으로 여전히 똑같죠. 4팩토리얼을 2팩으로 나누겠다 이거예요. 왜? 순서가 강제되어 있죠. 순서가 정해져 있다는 거는 1과 3의 움직임이 자유롭지가 않아요. 우리가 4팩토리얼이라는 가지수가 나오는 상황은 1, 2, 3, 4가 자유롭게 아무 자리를 취할 때가 4팩토리얼 가지인 거고, 1과 3이 이처럼 순서가 강제되어 있다는 거는 1, 3 순서인 것들만 세겠다는 거지 3, 1인 거는 세지 않겠다는 거잖아. 그지? 그게 정확하게 그들이 자리를 바꾸는 가지수만큼 존재하죠. 그럼 똑같이 1, 2, 3, 4, 5가 있어요. 근데 1, 2, 5 순으로 나열되는 경우의 수를 한번 보겠다 이거야. 그럼 1, 2, 5 순이라는 거는 1, 2, 5가 이웃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지금 그렇게 보겠다는 게 아니고 1, 3, 4, 2, 5 뭐 이런 게 되겠다는 거야. 사이에 뭐가 있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럼 1, 2, 5 순으로 나열이 되겠다는 거는 원래 1, 2, 5가 자유로이 움직일 때는 3팩토리얼 가지인데 그 3팩토리얼 가지 중에서 항상 한 가지만 보겠다는 거죠. 즉 5팩토리얼을 3팩으로 나누게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서 비슷한 표현으로 한 가지가 더 있는데 1, 2, 3, 4, 5라고 할게요. 나열을 하는데 1과 3 사이에 4가 존재하도록 나열을 하래요. 얘는 또 이제 무슨 얘기냐면 1, 4, 3 순서로 이렇게 정확하게 붙어서 있으라는 얘기가 또 여전히 아니고 1이 있고 3이 있고 이런 데 4가 있고 2, 5 있고 이런 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전혀 상관없어요. 그러면 사이로 존재하려면 양옆에 3이 있고 4가 그 가운데 있어야 되지. 그지? 원래 1, 4, 3이 나열될 수 있는 가지수는 3팩토리얼 가지예요. 근데 그 3팩토리얼 가지가 아니라 내가 될 수 있는 건 1, 4, 3 순서랑 또 당연히 뭐가 가능해? 3, 4, 1 순서가 가능하죠. 두 가지가 가능하죠. 그러면 실제로 6가지 중에서 나는 두 가지만 되는구나를 5팩토리얼에다 곱해주면 돼요. 이렇게. 어떤 비율의 문제라고. 그 중에서 내가 가능했던 게 이쪽에서는 두 개 중에 한 개밖에 안 됐다면 얘는 6개 중에서 1, 4, 3이 자유롭게 나열되는 것들 중에서 1, 4, 3도 되고 3, 4, 1도 되고 이렇게 두 가지만. 됐죠? 약간 어려워요. 자, 그 다음에 같은 것이 있는 순열 한 가지만 설명하면 개념 설명 끝나요. 뭐에 대한 얘기를 할 거냐면 길찾기에 대한 얘기를 간단하게 합니다. 길찾기. 보통 최단거리에 대한 얘기고 최단거리가 아닌 경우는 또 조금 지역적인 개념이라서 일단 최단거리만 여러분이 해결할 수 있으면 됩니다. 자, 최단거리와 대체 이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 무슨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한번 볼게요. 우리가 뭘 할 거냐면 4 곱하기 뭐 5짜리 도로망이 있다고 칠게요. 이렇게. 일단 길찾기에서는 여러분이 두 가지 방식을 아셔야 되는데 첫 번째는 각 점을 지나는 경우의 수를 가지고 쭉쭉쭉 더해 나가는 방식이 있고, 두 번째는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의 방식으로 풀어내는 방식이 있어요. 두 가지를 다 하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 각 점을 지나는 경우의 수로 해결한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요 왼쪽 끝점이 A예요. 너에서 B로 갈 거래. 나는 A에서 B로 가는데 최단거리의 경우의 수를 구하고 싶대요.
그럼 A에서 B를 갑니다. A에서 B를 갈 때 나는 위로 갈 수도 있고 오른쪽으로 갈 수도 있죠. 어쨌거나 최단거리로 갈 거니까 위 아니면 오른쪽이라는 선택밖에 못 해요. 그죠? 그럼 오른쪽으로 가서 내가 이 점으로 도착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일까? 딱 한 가지밖에 없죠. 마찬가지로 여기서 위로 올라와서 여기를 도착할 수 있는 가지수도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근데 자, 이제 이 점을 도착하는 가지수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게. 너는 두 개를 더해서 여기는 두 가지가 되겠죠. 왜냐면 밑에서 올라와서 여기가 한 가지고 여기서 와서 여기가 한 가지인데 이 점을 올 수 있는 방식 자체가 왼쪽에서 오거나 아래에서 올라오거나, 즉 왼쪽에서 오는 거랑 아래에서 올라오는 거를 두 가지를 더하겠다는 거예요. 합의 법칙을 존나게 많이 쓰는 거라고. 자, 그럼 똑같이 1 너도 계속해서 1이죠. 1일 수밖에 없죠. 왜? 최단거리로 간다는 거 이렇게 간다는 거잖아. 한 가지 방식밖에 없어요. 그러면 너랑 더해지면 넌 뭐가 돼 있어? 이번에는 3이 되죠. 즉 한 점으로 올 수 있는 방식은 왼쪽에서 왔거나 아래에서 왔거나 이기 때문에 그 점을 지나는 경우의 수는 항상 너의 왼쪽을 점을 지나는 경우의 수와 아래쪽의 점을 지나는 경우의 수를 합산을 하시면 돼요. 그럼 1, 2, 3, 4, 5, 6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너는 위도 계속해서 1이죠. 너랑 하면 3이죠. 4, 5가 되겠죠. 그죠? 이런 식이 되겠죠. 또 더하면 돼요. 3 더해서 6 되고 쭉쭉쭉 더하다 보면 여기에 개수가 나오겠죠. 존나게 노가다요. 하지만 이걸 할 줄 알아야 돼. 왜 할 줄 알아야 되냐면 도로망을 이렇게 깔끔한 것만 주는 경우가 없고 보통은 복잡하게 줍니다. 무슨 뭐 중간에 무슨 뭐 웅덩이 있어갖고 여기를 피해야 되고 아니면 어디를 가서 무슨 PC방을 들렀다 가고 약간 뭐 이런 상황들이 나오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저거를 이게 정확하게 헤아릴 수 있는 방식이 중요하고 그래서 각 점을 지나는 경우의 수로 해결한다는 건 이런 거. 자, 두 번째는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할 건데 그래서 이쪽에서 등장을 하는 거고 우리는 오른쪽으로 간다라는 선택을 총 몇 번을 해야 되냐면 최종적으로는 5번을 해야 돼요. 그죠? 그 다음에 위로 간다라는 선택을 총 4번을 해야 됩니다. 맞아요? 그럼 편의상 화살표로 표현하면 좀 불편하니까 너를 A라고 하고 너를 B라고 할게. 그럼 나는 저 라지 A에서 라지 B로 가는 그 경우의 수 자체가 뭐와 동일하냐면 A를 5개, B를 4개 나열하는 것과 정확하게 최단거리 경로 1개와 일치하게 돼요. 무슨 얘기냐면 자, A라는 건 나 오른쪽으로 가는 거래. 그래서 예컨대 널 나열한 순열 뭐 이런 거 한번 볼게요. A, B, B,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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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A, B. 그럼 맞죠? 지금 A가 5개, B가 4개 맞죠? 그죠? 자, 그러면 우리는 선생님이 아까 무슨 얘기했냐면 경우의 수에서 굉장히 자주 나오는 발상 중에 하나가 뭐가 있었냐면 뭐 설명할 때 했었냐면 그 원에서 교점의 개수 설명하는 그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이 경우의 수와 동일한 또 다른 상황을 관찰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했어요. 즉 나는 여기서 경로 자체를 세는 게 좀 불편하다 보니까 저 경로의 개수와 무엇이 동일하다라는 걸 이용할 거냐면 너라는 이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을 나열하는 가지수와 동일하다를 볼 거예요. 그걸 판단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시면 돼요? 굉장히 간단해요. 임의의 한 가지 문자열을 봐. 이 문자열을 이쪽에 있는 하나의 경로에 대응이 되는지를 보시면 돼요. 거꾸로 이쪽에 하나의 경로가 이쪽에 있는 문자열로 대응이 되는지를 보시면 돼요. 그럼 뭐가 되겠어? 너와 너의 각각의 경우의 수가 1대1 합수가 되죠. 1대1 대응이 돼요. 즉 개수가 함수의 원소의 개수가 정확하게 동일하다고 경우의 수가 동일합니다. 그것이 원래 이제 1대1 함수, 1대1 대응이 되는 걸 증명하는 방식인데 자, 그럼 이런 걸 한번 하나 볼게.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오른쪽으로 한번 가고 위로 2번 가고 오른쪽으로 3번을 가요. 자, 그럼 어떻게 가냐면 3번 가고 그 다음에 위로 가고 오른쪽으로 가고 위로 가죠. 이렇게 되죠. 그렇죠? 즉 이 문자열이 저와 같은 유일한 경로 한 개를 표현하고 있어요. 그럼 거꾸로 내가 아무거나 뭐 경로를 이렇게 잡아볼게. 자, 이렇게 잡으면 나는 이거를 반드시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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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A, B, A, A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렇죠? 즉 이 경로 하나랑 문자열이랑 1대1로 대응이 됐고 거꾸로 이 문자랑 저 경로랑 대응이 됐죠. 즉 나는 뭐와 뭐의 경우의 수가 똑같냐면 이 경로의 개수와 이 문자열의 개수가 동일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문자열의 가지수로 저 경로의 개수를 셀 수 있다. 답은 9팩 나누기 4팩, 5팩이 된다. 이게 이제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을 길찾기에다가 적용을 시킨 방식이에요. 이거 다음 시간에 중복조합 설명할 때 이제 증명을 하나 해드릴 건데 중복조합을 왜 이렇게 조합기호로 쓸 수 있는지 거기서도 마찬가지 동일한 상황에 대한 경우의 수로 풀어내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 발상 자체가 조금 중요하다. 자, 그래서 길찾기가 가장 기초적인 게 이런 거고 뭐 이런 거 나와요. 여기에 뭐 무슨 뭐 P점이 있어. P점이 있어서 이 P점을 지나고 뭐 B까지 가는 가지수 아니면 P점을 지나지 않고 B까지 가는 가지수. 그러면 지난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면 돼? 너에서 너까지 오면 되죠.
또 너에서 너까지 또 가면 되겠지. 그럼 너에서 너까지 가는 경우의 수, 너에서 너까지 가는 경우의 수 서로 곱하면 되겠죠. 그럼 그게 A에서 P를 지나서 B까지 가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야? 3, 3이니까 600 나누기 300, 300 이렇게 되고 곱하기 너에서 너까지 가는 거 300 나누기 200, 100이죠. 이게 지금 A에서 P 거쳐서 B까지 가는 방식이에요. 그럼 당연히 P를 내가 지나지 말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주는 게 제일 편해? 이거 전체에서 쟤를 지나는 거를 빼주는 게 편하죠. 그러면 또 여기다 Q를 또 넣어요. 기껏 해보자 이런 거야. 또 Q가 있어. 이제는 이제 뭐라 그러냐면 P를 지나지 않고 Q는 지나는 그럼 그런 경우의 수가 몇 가지가 되겠냐는 거야. 여기부터 이제 약간 집합의 개념입니다. 자, P는 지나지 않을 거고 Q는 지날 거래. 그림이 약간 좀 복잡해졌는데 지울게요. 일단 Q를 지나야 되죠. Q를 지나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A에서 Q까지 와야 돼요. 그럼 A에서 Q까지 오는 경우의 수를 구합니다. 이게 몇 가지죠? 두 칸이니까 400 나누기 200, 200이 되겠죠? 그죠? 두 개 똑같은 것들을 나열하는 가지수니까 AA, BB예요, 지금. 그럼 요거에다가 나는 원래 Q에서 B까지 가는 전부를 생각을 해봅시다. Q에서 B까지 가는 방식은 3개, 2개니까 500 나누기 300, 200이에요. 자, 여기까지가 뭐냐면 A에서 Q를 거쳐서 B까지 가는 경우의 수예요. 그러면 그 와중에 A에서 Q는 거쳤지만 P는 지나지 않는 경우의 수를 보고 싶잖아. 그럼 당연히 뭘 빼주면 돼? A에서 Q도 지나고 P도 지나는 경우의 수를 빼주면 되죠. 즉 이거에서 뭘 빼주냐면 200, 200, 400 곱하기 Q에서 P 가는 거니까 200 나누기 100, 200 너에서 또 가는 거니까 300 나누기 200, 100 이렇게 빼주면 되죠. 실제로는 이걸로 묶이죠. 이걸로 묶이는 이유는 뭐야? 어차피 여기서 여기까지 가야 되거든. 그러면 실제로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거에다가 곱하기 너에서 너까지 가는데 너를 지나지 않는 경우의 수를 곱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렇게 묶여진다. 너로. 이런 것들이 나와요. 그렇죠. 그 다음에 입체도형도 있고 한데 그건 이따 문제 풀면서 보고. 말 너무 빠르니? 졸립니, 형주야? 미안해. 이게 약간 졸릴 수 있어요. 그죠? 어렵니? 어렵나요? 너무? 많이 어렵진 않죠. 아직 문제도 안 풀었고. 자, 아까 111 셀 줄도 알아야 된다고 했죠. 111 셀 줄 알아야 되는 대표적인 상황이 이런 거예요. 이렇게 있고 여기가 일단 이렇게 그립시다. 너가 A, 너가 B라고 할게요. 이번에는 어떻게 할 거냐면 이렇게 웅덩이가 있어요. 그래서 뭐 웅덩이가 뭐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웅덩이가 있대요. 뭐 이건 못 간대. 그럼 여기서 이제 A에서 B까지 가는 경우의 수를 한번 구해봐라. 이런 거. 이때 이제 뭘 할 줄 아셔야 되냐면 이 도형을 자를 줄 알아야 돼요. 도형을 자른다는 건 사실은 뭐냐면 A에서 B로 가는데 내가 어떠한 점들을 지나서 어떠한 분기점들을 지나서 B까지 가겠는가를 보시는 건데 그 자르는 방식이 있어요. A에서 B로 가는 방식 방향이죠. A에서 B로 가는 방향에 대략 수직하게 잘라주시면 돼요. 대략 수직하다고 해서 정확하게 수직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자르는 방식이 대충 뭐 예컨대 이렇게 자르시면 돼요. 너랑 이렇게. 그래서 너랑 너로 구분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예컨대 이렇게. 자, 이렇게 자르는 거에 그러니까 왜 이렇게 자르는지를 아셔야 되는데 이렇게 자르면 어떻게 되냐면 각각의 점을 PQ라고 할게요. 나는 A에서 B를 가는 데 있어서 P 또는 Q를 반드시 지나죠. 맞아? 그죠? 안 지날 수는 없죠. 안 지나고 그릴 수가 없죠, 애초에. 근데 B 또는 Q를 동시에 지나는 경우가 있나요? 동시에 지나는 경우가 없죠. 그럼 나는 이와 같이 구분한다는 건 나는 A에서 P 갔다가 B 가는 방식이랑 A에서 Q 갔다가 B 가는 방식 그 두 가지 경로를 그냥 더하기만 하면 되죠. 교집합이 없잖아. 교집합이 없으면서 둘을 더한 건 전체 집합이라며. 당연히 더하면 되죠, 그냥. 그래서 이와 같이 나눴을 때 이게 좋다고. 만약에 내가 이거를 PQ를 이렇게 나눠요. 이렇게 자를 수 있거든? 자를 수 있어요. 그럼 봐봐라. A에서 너 또는 너를 반드시 지나야 되죠. 그건 맞아요. 근데 P와 Q를 동시에 지날 수 있죠. 그럼 동시에 지나는 건 다시 어떻게 해야 돼? 다시 빼줘야 된단 말이야. 그 빼주는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서 약간 비스듬하게 자른다고. 비스듬하게 자르면 절대로
둘을 동시에 지나는 일이 발생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너에서 너로 가려면 내려가야 되고 너에서 너로 가려면 왼쪽으로 가야 되니까. 그죠? 그래서 결론 너에서 너까지 가는 거 한 가지 곱하기 너에서 너까지 가는 거 6칸 6팩 나누기 4팩 2팩 더하기 너에서 너까지 가는 거 5칸 5팩 나누기 4팩 1팩 곱하기 너에서 너까지 가는 거 6팩 나누기 3팩 3팩. 문제에서 요구하는 답은 이런 식으로 풀어낼 수 있고, 이거를 내가 이렇게 하기 싫으면 그냥 이거 하면 돼요. 1, 1, 1, 2, 1, 3, 1, 1, 1, 1, 1, 4, 5, 6, 7, 8. 너가 5, 너도 5, 너도 5, 너도 5. 둘이 더하면 11, 둘이 더하면 16, 둘이 더하면 21, 둘이 더하면 18, 둘이 더하면 44, 둘이 더하면 65, 더하면 26, 너가 70, 너가 135, 답은 135. 이렇게 해도 상관은 없다고. 방금 한 게 좀 더 빠르죠, 사실은. 근데 방금 한 거는 산수 삐끗하면 다 망해요. 그래서 이 방식을 되게 선호하는 애들이 있거든. 왜냐하면 모든 문제를 이걸 풀 수 있을 것만 같거든. 실제로 풀리는 건 맞아요. 실제로 풀리는 건 맞는데 실수가 잘 나옵니다. 선생님도 하다가 실수가 나오는 경우가 덜어 있고, 가급적이면 이 방식을 추천한다. 연산이 적죠. 이건 덧셈을 굉장히 많이 해야 돼요. 여러 번 해야 돼요. 약간 노가다성으로 푸는 거라서. 그래서 이런 게 있다. 그 다음에 입체 도형은 좀 이따가 문제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고, 자, 문제를 한번 볼게요. 원래는 선생님 문제 풀 시간을 좀 주는데 오늘 문제 풀 시간을 많이 못 줄 것 같고 선생님이 좀 쭉쭉 풀면서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으차. 앞에 거 쉬워요. 근데 설명을 꽤 어려운 것까지 한 거라서 문제를 보면 또 어떤 것들은 좀 쉬울 겁니다. 자, 1번 볼게요. 그래서 우리 수업 교재 자체는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아마 1번부터 한 20번 전후까지는 우리가 수업 때 다루는 것들, 그래서 24번까지는 수업 때 다루는 것들이 있고, 25번부터는 연습 문제라고 해서 이거는 그냥 숙제로 풀어오시면 돼요. 24번까지 한 이 수업편도 여러분이 다시 풀어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그냥 이 교재를 다 채워오시면 돼요. 문제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많이 부담이 되지는 않을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수업이고, 요거를 잘 채워오시면 된다. 자, 보겠습니다. 1번 볼게요. 직사각형이고 6명이죠. 딱 보자마자 직사각형이니까 180도 돌아가면 똑같다. 그럼 전체 600에다 그냥 2분의 1을 곱하셔도 되고. 그죠? 근데 아니면 기준 잡는 방식으로 간다면 세 자리가 구분이 되죠. 지금 위에 왼쪽, 위에 오른쪽, 그 다음에 짧은 쪽. 총 세 자리가 서로 다른 자리니까 그 기준을 잡는 방식 3 곱하기 나머지 5명이 앉는 방식 5팩토리얼. 그렇게 두 가지 방식으로 풀어낼 수가 있다. 자, 2번은 뭘까요? 2번은 이 도형 자체를 회전시켰을 때 같아지나요? 같아지지 않으면 이것은 원순열이 아닙니다. 이거 가끔 보고서 반원이니까 이것도 반원순열인가 이지라 그냥 아니고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5팩이에요. 그냥. 그죠? 서로 다 다른 자리예요. 자, 그럼 3번은 어떨까요? 3번은 도형 자체가 뭐죠? 오각형이죠. 오각형은 5분의 1바퀴 돌아갈 때마다 자기 자신과 다시 같아지겠죠. 즉 전체에다 그냥 5분의 1 곱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양쪽 방식을 다 하시는 게 좋은데, 아니면 내가 기준 잡는 방식으로 간다면 어떻게 돼? 5개의 변들끼리는 다 동일하죠. 하지만 하나의 변 기준에서 왼쪽과 오른쪽은 분명히 구분된다고 했지. 즉 2 곱하기 나머지 9팩토리얼로 하셔도 상관은 없다. 됐죠? 그 다음에 4번 아까 설명했고 넘어갑니다. 5번도 설명했고 6번을 여러분이 풀어보세요. 아까 설명을 많이 해서 사실은 뭐 그래서 1번부터 5번까지가 좀 쉽고 6번부터 8번이 좀 어려워요. 그리고 오늘 강의는 아마 모레쯤 유튜브에 업로드가 될 거고, 그래서 혹시나 중간에 좀 졸았거나 뭐 잘 기억이 안 난다, 그래서 설명을 다시 듣고 싶으면 그걸 보세요. 선생님 이름 치면 나와요. 구독자가 40명 정도 되는 46명 그렇죠? 들어가서 보시면 됩니다. 혹시나 본인이 아프거나 해서 결석할 일이 있으면 미리 얘기를 해서 교재는 뭐 그 다음 날이라도 받아가서 영상을 듣고 숙제를 풀어서 그 다음 시간에 질문할 수 있는 쪽으로 할 거니까 혹시나 결석하게 되면 미리 꼭 얘기를 해주세요. 아마 문이과가
자, 볼게요. 대충 그림 이렇게 생겼고, 정삼각형이 있고, 그 다음에 바깥에 이제 원이 3개가 접하고 있는. 근데 뭐라고 그랬냐면 7개의 영역에 서로 다른 7개를 색을 모두 사용해서 칠하고 싶고, 회전해서 일치한 건 같은 걸로 보겠대요.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은 뭐부터 하셔야 되냐면 어떠한 영역의 동일성부터 판단을 해야 돼. 7개의 영역이라는 건 어디냐면 정가운데 여기랑 안쪽 요거 3개, 그 다음에 요 바깥쪽 3개, 이렇게 해서 총 7개예요. 그죠? 그럼 잘 보시면 요 3개끼리도 동일하고 요 3개끼리도 동일하더라 이거야. 그래서 돌아가서 회전하면 이제 똑같죠. 3분의 1씩 이제 겹칠 거고. 그럼 봐봐라. 근데 가운데 건 유일하죠. 요 가운데 영역은 유일합니다. 이것을 역시 2가지 방식으로 한번 풀어볼게요. 그냥 나누는 방식으로 한번 풀어보고 기준을 잡는 방식으로 한번 풀어볼게요. 자, 나누는 방식으로 푼다는 거는 내가 요 안에 것은 일단 색칠을 할 거기 때문에 그게 7가지가 돼요. 7가지 색 중에 하나를 색칠을 했겠죠. 나머지를 색칠을 합니다. 6팩토리얼 가지죠. 근데 이 도형 자체가 삼각형이죠. 곱하기 3분의 1을 하면 되죠. 그죠? 이 방식이 가능하고, 두 번째는 뭐냐면 여전히 7가지는 색칠을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내가 안쪽 영역 아니면 바깥쪽 영역 중에서 어느 하나를 먼저 색칠을 해요. 근데 잘 보시면 영역은 6개지만 실제로 내가 구분해서 볼 수 있는 거는 안쪽이거나 바깥쪽이거나 2가지밖에 없죠. 즉 기준 입장에서 잡을 수 있는 건 2가지밖에 없어요. 곱하기 나머지는 5개 색이 남죠. 5팩토리얼이죠. 당연히 답은 동일하죠. 다시 한번 7가지는 뭐냐면 요 특이한 영역을 색칠한 가지수예요. 곱하기 2를 한 이유는 뭐냐면 그 다음에 내가 어떠한 특정한 색을 칠할 거야. 그 색이 뭔지는 상관이 없어요. 그 색을 칠할 수 있는 방식 자체가 안쪽에 칠할래, 바깥쪽에 칠할래 2가지밖에 없다고. 그게 2가지예요. 그럼 어딘가가 색칠이 되는 순간 나는 이 색을 기준으로 다 구분이 되더라 이거야. 나머지 5개의 영역은 확고한 기준이 생기면서 구분이 되죠. 그죠? 평면 도형 같은 경우에는 하나 색칠하면 끝나요. 이렇게 옆에 색칠하면. 돌아갔을 때 더 이상 같아지지 않죠. 이 도형을 돌려서 같아지게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전혀 같아지지 않죠. 그죠? 색칠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본다. 그 다음에 자, 7번 봅시다. 7번 선생님이 할게요. 8개의 구멍이고 도형 딱 보니까 이거 사각형 대충 돌아가면 4분의 1, 4분의 1바퀴마다 같아지니까 4분의 1 곱해서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죠, 일단. 근데 한번 볼게요. 뭔가 다른 얘기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8개의 구슬이고 모두 넣는데 빨파를 한 변 앞에 이웃한 2구멍에 밑줄. 빨파를 한 변 앞에 이웃한 2구멍에 각각 넣으려고 한다. 모든 구슬을 넣는 경우의 수면 얼마가 되겠는가? 그래서 이것은 이웃한다, 무슨 뭐 마주 본다, 이런 거는 가급적이면 기준을 잡고 나열하는 쪽으로 가는 게 좋아요. 일치하는 걸로 나눠주는 편이 좀 더 불편합니다. 자, 빨파죠? 빨파를 편의상 AB라고 할게요. AB를 여기다가 포함해서 AB를 포함한 총 8개의 색을 늘어놓는데 AB는 한쪽 이웃한 변에 나란히 칠을 해줘야 되는데, 그지? 자, 그럼 A라는 녀석을 색칠할 수 있는 가지수에 대해 생각을 해봅시다. 처음에 A는 이쪽 변이나 이쪽 변이나 이쪽 변이나 이쪽 변이나 다 동일해요. 하지만 왼쪽인지 오른쪽인지는 의미가 있다고 했죠. 그게 2가지입니다. 곱하기 내가 여기에 A가 칠해졌다면 당연히 B의 자리는 한 가지밖에 없죠. 한 가지죠. 곱하기 A, B 결정됐으니까 나머지 그냥 6팩토리얼 끝이죠. 이렇게 풀어요. 그냥. 원수열에서 이웃한 건 좀 다르잖아. 원수열에서 이웃한 건 어때서? A를 결정할 수 있는 방식이 한 가지였고 양 옆으로 결정할 수 있었죠. 부모가 이웃하게 앉는 거 그렇게 했었잖아. 엄마가 앉을 수 있는 방식이 한 가지, 아빠는 왼쪽 아니면 오른쪽 2가지. 근데 얘는 달라요. 얘는 이 변에서도 A가 앉을 수 있는 자리가 왼쪽이니 오른쪽이라서 기준이 2가지인 거고, 그 기준이 결정됐을 때 B라는 녀석이 앉을 수 있는 자리가 한 가지인 거예요. 그죠? 거꾸로죠. 개수는 둘 다 똑같이 2가지인데 이렇게 됩니다. 됐죠? 자, 8번 풀어보세요.
자, 봅시다. 일단 뭘 가장 먼저 보시면 좋냐면 이 도형 자체가 얼마만큼 회전해서 자기 자신과 같아지는지를 보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죠? 왜냐면 뭐 이웃하니 무슨 마주보니 이런 조건이 전혀 없잖아. 그럼 딱 봐도 얘는 반바퀴 돌아가면 되죠. 정확히 180도 돌아가면 되죠. 그래서 그냥 600에다가 곱하기 200분의 1 한 게 끝이에요. 2분의 1. 그냥 이게 답이고, 내가 만약에 기준을 잡고 나열하는 방식이 있다라고 한다면 어느 하나의 색을 칠할 수 있는 방식은 짧은 쪽, 이쪽 한 개짜리 있는 쪽 칠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쪽 두 개짜리 쪽을 칠할 수 있는데, 너랑 너가 구분이 된다는 거예요. 얘는 마치 직사각형 테이블하고 똑같아요. 사실은 이렇게 2인석인데 왼쪽 자리 오른쪽 자리 구분이 된다고 그랬죠. 얘랑 절대 같아지지가 않아요. 얘랑 구분이 안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이 녀석이 돌아가다 보면 얘랑 똑같은 자리로 와야 돼. 근데 내가 이걸 아무리 돌려봐라 네가 되나? 얘는 뭐가 돼요? 반바퀴 돌리면 얘가 되죠. 그죠? 이렇게 둘은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한 녀석을 나열할 수 있는 방식이 세 가지. 그러니까 도형에 현혹되면 안 되고 이건 그냥 직사각형 테이블이라는 거예요. 직사각형은 180도 돌아가면 자기 자신과 똑같아졌죠. 그래서 이렇게 푼다. 됐죠? 그 다음에 자, 중복순열이고 또 9번도 굉장히 간단합니다. 보시면 ABCD가 어떤 숙소에서 3개의 방에 투숙하는 방법의 수를 물어보고 있고, 자, 단 빈방이 있을 수도 있다 밑줄. 빈방이 있을 수도 있다. 빈방이 있을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빈방이 없다고 한다면 이 문제는 완전히 다른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훨씬 더 어려워져요. 자, 원래는 빈방이 있어도 되기 때문에 이 녀석들은 선택이 자유로워요. 선택이 자유롭고 선택의 가지수는 세 가지죠. 301호, 302호, 303호. 방이 사람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방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죠? 그럼 각각 4명이 4번의 선택을 3가지씩 하는 거야. 즉 3 곱하기 3 곱하기 3 곱하기 3, 3의 4승입니다. 이 문제의 답은 3의 4승이에요. 왜냐하면 ABCD가 앞에서 뭘 골랐든지 간에 뒤에서는 아무거나 똑같이 3가지 선택권이 있는 거거든. 그지? ABCD 서로 누가 뭘 선택하든지 상관없이 다 3가지 선택권이 있다. 근데 빈방이 있으면 안 된대. 빈방이 존재하면 안 되는 경우, 요걸 옆에다 좀 써놓으시고 이게 사실은 뭐가 되겠어? 우리는 비슷한 어떠한 동일한 다른 상황과 다른 상황에 비추어서 판단할 줄 알아야 된다고 했고, 요 기본적인 중복 순열은 대부분 함수의 개수를 해석할 수 있어요. 즉 우측은 301, 302, 303이라는 3개의 원소를 갖는 공역, 좌측은 ABCD라는 4개의 원소를 갖는 정의역, 4개짜리에서 3개짜리로, 즉 3의 4승이 된 거고, 빈방이 없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어느 방이라도, 어느 원소라도 반드시 선택이 돼야 된다는 거죠. 즉 치역과 공역이 같은 함수의 개수를 보겠다는 거죠. 그럼 이 경우는 뭐가 되겠어요? 3의 4승에서 빼줘야 되죠. 뭐? 2의 4승인 것들, 즉 2개로만 301, 302, 302, 303 이런 것들만 선택된 것들이 3가지가 존재하죠. 3시2. 다시 더해주죠. 301호에 다 몰린 거, 302호에 다 몰린 거, 303호에 다 몰린 거 3가지를 다시 더해줘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치역과 공역이 같은 함수로도 해석을 한다. 그 다음에 10번 봅니다. 10번 보시면 투표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요 유기명 투표죠. 이건 유기명 투표. 그래서 유권자 이름이 공개되고 무효표는 없대요. 즉 북한식 투표고 누가 뭘 투표했는지 알 수 있는, 그러면 5명의 유권자가 행사할 수 있는 선택지가 2가지예요. 근데 유기명 투표라는 거는 누가 누구를 뽑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거야. 표수가 중요한 것도 있지만 표수뿐만 아니라 A가 1번을 뽑은 거랑 B가 1번을 뽑은 거는 구분이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그냥 모두 다 2의 5승가지의 어떠한 선택지가 있다. 그래서 그것들이 다 구분이 된다. 1, 그러니까 첫 번째 사람이 1 또는 2, 또 두 번째 사람이 1 또는 2 이런 식으로 다 2가지 선택지가 있고 그것이 구분이 된다. 근데 이제 만약에 무기명이라면 내가 1, 2, 3, 4, 5 너가 후보가 A 후보, B 후보가 있다고 했을 때 예컨대 이렇게 했어요. 자, 요거인 거랑 자, 이 상황과 이 상황은 주어진 유기명 투표 입장에서는 전혀 다르죠. 그죠? 여기서는 3번이 A를 뽑았고 여기서는 3번이 B를 뽑았어요. 근데 무기명 투표에서는 이것이 구분이 되지 않는다는 거야. 이 무기명 투표의 상황이 뭐냐면
중복, 조합이고 다음 시간에 합니다. 그래서 구분을 해서 알고 계시면 되고 얘는 이제 받은 표의 개수만 중요해요. 그죠? 받은 표가 몇 표인지만 중요하다. 이거는 다음 시간에. 다음에 11번 봅시다. 자, 11번 풀어보세요. 얘는 명수가 좀 제한돼 있고 자, 봅시다. 너는 3개 학교. 넌 4개 학교죠? 얘도 어렵지 않죠? 우리가 사람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구분이 되죠. 그래서 구분이 되기 때문에 어느 학교에 누가 배정되었는지가 의미가 있죠. 그죠? 그러니까 내가 요 3개 학교 중에서 1번 학교에 2명 있는 거랑 그러니까 학교가 1, 2, 3번 있다고 친다면 각각 이렇게 배정이 됐다고 치더라도 이 2명 중에서 누가 1번 학교고 누가 2번 학교인지가 의미가 있죠. 구분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각각 모든 사람마다 학교가 다 선택지가 유의미한 결과를 낳기 때문에 3의 제곱까지 얘도 똑같이 4의 3승까지 그래서 둘을 곱하는 거죠. 그냥 이런 식으로 간단합니다. 그 다음에 12번 볼게요. 12번이 이제 어떤 신호에 대한 얘기인데 컴퓨터는 원래 바이너리를 쓰죠. 0, 1, 0, 1. 그래서 이진수를 쓰는데 우리가 이진수로 표현할 수 있는 어떤 예컨대 4자리 이진수로 표현할 수 있는 숫자의 개수를 생각을 해본다면 첫 자리가 0, 1, 두 번째 자리도 0, 1, 0, 1, 0, 1. 총 두 가지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경우의 수 다르게 표현할 수 있는 게 16가지예요. 그죠? 그게 이제 요 12번과 관련된 얘기인데 얘는 표현의 방식이 3가지입니다. 빨강, 파랑, 흰색. 사실은 어떤 삼진수에 해당하는 거고 그러면 그걸 5번 이하로 들어 올려서 만들 수 있는 서로 다른 신호의 개수. 한 번 이상은 반드시 올려야 되고 2개의 깃발을 동시에 올리지 않는 2개의 깃발을 동시에 올리지 않는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순서대로 그냥 빨강, 파랑, 그다음에 흰색 이런 식으로 올리겠다는 거지 빨강, 흰색 이지랄 하진 않는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5번 하나, 둘, 셋, 넷 5번 하나, 둘, 셋, 4번 하나, 둘, 3번 하나, 2번, 1번 이렇게 볼게요. 우리가 한 번 이상은 올려야 되는데 그럼 한 번 이상 한 번 올린다고 한다면 이거는 3가지가 되겠죠. 그죠? 2번을 올린다고 한다면 너도 3가지, 너도 3가지가 되겠죠. 너도 3가지, 3가지가 되겠죠. 똑같이 그럼 결국엔 답은 뭐가 되냐면 3의 5승에다가 3의 4승, 3승, 제곱, 1승 이런 식으로 이제 더해서 표현을 하겠다. 우리가 한 자릿수마다 3가지 표현이 가능한 거잖아. 자릿수가 하나 늘어날 때마다 내가 나타낼 수 있는 신호의 개수는 3배가 돼요. 3배. 그죠? 그래서 하나일 때는 3가지 중에 하나. 그 다음에는 3가지인가 곱해서 이제 3의 제곱까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경우도 있고 거꾸로 내가 무슨 280개의 신호를 표현하기 위해서 내가 깃발을 최소한 몇 번을 들어야 하는가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양쪽을 다 비교를 하시면 되겠다. 그 다음에 13번 한번 풀어봅니다. 13번. 자, 볼게요.
5개의 숫자인데 4자리 비밀번호고 짝수인 걸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제한이 있을 때는 제한이 있는 쪽부터 해주는 게 맞아요. 그죠?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가장 끝자리가 반드시 짝수가 되니까 2가지. 여기가 2가지. 나머지는 특별히 제한이 없죠. 아무거나 들어가도 되죠. 그럼 너는 5, 5, 5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그냥 그들끼리 이제 결국에는 곱의 법칙이라는 거고, 얘가 이제 문제가 조금 더 까다로워지려면 단순하게 끝자리에만 제한이 있는 게 아니라 예컨대 중복을 해서 허용해서 만들었는데 3의 배수가 되는 가지수 이런 거로 한번 문제를 한번 볼게요. 얘는 4자리 말고 3자리 이렇게 한번 바꿔봅시다. 3자리 수인데 똑같아요. 5, 6, 7, 8, 9를 이용. 중복이 가능하고 그때 3의 배수의 개수를 구해봐라. 풀어보세요. 훨씬 어려워요. 그러니까 요 유형은 어느 부분을 일단 가장 먼저 보셔야 되냐면 짝수의 개수라는 거는 마지막 끝자리만 제한이 되죠. 그죠? 끝자리만 짝수가 들어오면 되죠. 이제 3의 배수 판단 자체를 어떻게 하느냐는 거지. 3의 배수 판단 다 할 줄 압니다. 어떻게 하면 돼요? 각 자릿수를 더했을 때 3의 배수가 되면 되죠. 그죠? 그럼 3의 배수가 되도록 자릿수를 더하는 그 방식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근데 개 많아요, 사실은. 그죠? 그래서 구분이 들어가야 됩니다. 구분이. 실제로 여기 나타나는 것 중에서 5랑 8은 같은 의미를 가져요. 5랑 8은 왜 같은 의미를 갖냐면 3으로 나눈 나머지가 동일하거든. 즉 각 자릿수를 더해서 3의 배수를 만드는 과정에 있어서 5랑 8은 완벽하게 동일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요. 5자리에 8이 들어가도 똑같이 3의 배수가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요 숫자들을 3으로 나눈 나머지로 먼저 분류부터 하셔야 됩니다. 굉장히 자주 나오는 유형 중에 하나예요. 3의 배수에 대한 얘기. 당연히 6의 배수 같은 것도 나오겠죠. 그럼 3의 배수 되면서 끝자리는 짝수 막 이런 거. 주하나 불안이 풀고 있어. 잘한 것 같은데. 자, 봅시다. 일단 구분을 할게요. 우리가 3의 배수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자릿수의 합이 3의 배수가 돼야 된다고 했고, 그 자릿수의 합이 3의 배수가 되게끔 하는 거는 각각을 3으로 나눈 나머지가 어떻게 되는지를 판단을 하셔야 돼요. 그럼 얘는 3K 형태가 있고 3K 플러스 1의 형태가 있고 3K 플러스 2의 형태가 있죠. 3으로 나눈 나머지가 각각 0, 1, 2인 것들. 3의 배수는 1개밖에 없습니다. 너는 2개 있고, 아니 너 2개 있잖아. 너가 1개밖에 없죠? 여기 아닌데 거꾸로네. 얘가 1개인가? 얘가 1개죠. 이렇게 너가 2짜리 2개, 빵짜리 2개, 나머지 1짜리가 1개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자, 그럼 내가 세 자릿수를 만드는 거잖아. 세 자릿수를 만든다는 거는 어쨌거나 너 더해서 3의 배수가 나올 수 있는 상황. 3의 배수 요 나머지 입장에서는 어떤 게 가능하냐면 0 더하기 0 더하기 0. 즉 똑같은 것들 3개 가능하죠. 그죠? 당연히 111도 가능하죠. 당연히 22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012도 가능하죠. 얘를 색깔을 다르게 하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잘 보세요. 빵빵빵부터 생각을 해볼게. 3의 배수인 것들 3개를 늘어놓으면 나는 그 전체 결과도 3의 배수예요. 그럼 맨 앞자리가 0, 너도 0, 너도 0 이런 게 가능한 건데, 이 0이라는 걸 결정하는 가지수가 몇 가지냐면 3의 배수 둘 중에 하나인 2가지죠. 그죠?
마찬가지로 두 가지죠? 마찬가지로 두 가지라서 2의 3승가지예요. 그럼 1인 건 어때? 얘는 그냥 한 가지죠? 왜냐면 1인 건 한 개밖에 없으니까. 얘는 뭐예요? 똑같이 2의 3승가지죠. 이 녀석이 다르다는 거야. 이 녀석이 왜 다르냐면 얘는 맨 앞자리가 3의 배수인 거랑 가운데 자리가 3의 배수인 거랑 끝자리가 3의 배수인 게 구분이 되겠죠. 즉 이 세 개의 수가 서로 자리를 바꾸었을 때 다른 경우가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0, 1, 2를 결정할 수 있는 방식은 0이 두 가지, 1이 한 가지, 2가 두 가지라서 2의 제곱까지인데 마지막으로 그들을 나열하는 3팩토리얼 가지를 반드시 곱해서 이것들을 더하시면 됩니다. 괜찮아요? 어렵진 않죠? 그렇게? 할만하죠? 이 정도는 이제 수능에서도 뭐 곧잘 나오는 수준. 저렇게 배수에 대한 얘기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14번 같은 경우에는 어떤 집합의 상황을 잘 생각을 해보시면 되고 한번 풀어보세요. 14번 풀어보면 3 또는 6 또는 9가 들어가는 것 대신에 박수를 친다. 3, 6, 9 게임이죠. 근데 박수를 몇 번 치는가? 총 몇 번 치겠는가? 원래 이 369 문제도 선행을 안 했다면, 완전히 처음 본다면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쉽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정석에도 있고 이거 뭐 센에도 있고 되게 유명한 문제인데 자, 같이 볼게요. 일단은 두 가지를 보셔야 돼요. 얘는 세 자릿수가 아닙니다. 문제에서 세 자릿수라는 조건이 있었다면 맨 앞자리가 0이 될 수가 없죠. 그죠? 0이 아닌 것들만 봤을 텐데 얘는 그렇지 않아요. 얘는 뭐라고 그랬냐면 1부터 999라고 그랬어요. 1부터 999라고 한다는 거는 맨 앞에 두 개가 0이 돼도 상관이 없습니다. 너가 0, 0, 1 이런 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세 자리를 결정을 하는데 각각 0부터 9까지 0부터 9까지 0부터 9까지. 물론 얘는 이제 0은, 0, 0, 0은 안 되겠죠. 그걸 제외하고. 그 정도가 가능하다는 999까지 가능한 거고. 그래서 일단은 어떻게 판단하기로 했냐면, 맨 앞이 3의 배수가 나온 걸 한번 해보기로 했어요. 그럼 맨 앞이 3의 배수가 나올 수 있는 게 세 가지. 이 세 가지라는 거는 3 또는 6 또는 9가 되겠죠. 3 또는 6 또는 9. 얘는 자유롭게 나오는 가지수가 10가지죠. 너도 10가지죠? 똑같이. 그래서 3 곱하기 10 곱하기 10. 근데 맨 앞이 3의 배수일 수도 있고 너가 3의 배수일 수도 있고 너가 3의 배수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이 총 3가지 이렇게 한번 곱해봤어요. 그럼 당연히 교집합이 개 많이 생기죠. 그죠? 교집합이 개 많이 생기고 이렇게 두 가지가 3의 배수인 걸 한번 생각해 보기로 했어요. 이렇게 두 가지가 3의 배수일 수도 있고 이것도 가능하고 이렇게도 가능하죠. 그죠? 그러면 이렇게 두 가지가 3의 배수라는 건 3 곱하기 10이 되겠죠.
근데 그것이 세 가지가 가능하죠. 곱하기 여전히 3입니다. 이번에 이 녀석은 빼줘야 되겠죠. 왜냐면 나는 이거에다가 교집합을 빼줘야 되니까 지금 위에 거 한 건 뭐냐면 너가 3의 배수, 너가 3의 배수, 너가 3의 배수를 각각 더한 거예요. 집합으로 표현하자면 A 더하기 B 더하기 C를 한 거죠. 그거에서 A교 B, B교 C, A교 C를 빼줘야 돼요. 그게 바로 요겁니다. 그럼 당연히 3개짜리 집합이니 뭘 다시 더해줘야 돼? 3개짜리 교집합을 다시 더해줘야 되겠죠. 3개짜리 교집합이라는 건 뭐야? 3의 배수, 3의 배수, 3의 배수인 거예요. 3개짜리 집합에 대한 합집합은 종종 나온다고. 그럼 3개짜리 교집합이 그냥 3의 3승입니다. 끝입니다. 요게 가능해요. 요게 첫 번째 풀이이고, 분명히 이 수업 시작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항상 뭘 염두에 두라고? 요 사건을 염두에 두라고 했어요. 요 사건을 염두에 둔다는 거는 999죠. 그거에서 3의 배수가 아예 존재하지 않는 것들을 다 빼주면 어떨까? 즉, 너는 뭐가 되는 거야? 369를 제외한 7개, 7개, 7개를 빼주면 되죠. 이렇게. 맞아? 아니잖아. 하나가 안 맞을 텐데. 뭐가 안 맞죠? 다 0이고 안 맞죠. 플러스 한 개. 돼요? 이런 거 실수하면 안 돼요. 여 사건 보는 거 좋다 이거야. 근데 0부터 9, 0부터 9, 0부터 9는 1000개잖아. 근데 우리 1부터 999래매. 당연히 이렇게 다시 더해줘야지. 그지? 이렇게 하시면 돼요. 두 가지 방식 다 가능한데 여 사건이 떠올랐다면 훨씬 더 쉽죠. 3개짜리 합집합 좀 개새끼 같잖아. 그죠? 그래서 합집합 하다 보니까 너무 막 교집합도 많고 되게 불편하다 하면 여 사건은 관찰하는 게 좋아요. 그죠? 아무 때나 관찰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15번 봅시다. 15번 안 어렵죠? 15번 어떻게 하면 돼요? 2만 2가 아니래. 2가 2가 아니면 되니까 2가 선택할 수 있는 건 4가지죠. 4 곱하기. 나머지 1, 3은 아무런 제한이 없죠. 그냥 5의 제곱이 되겠죠. 4 곱하기 5의 제곱. 굉장히 쉽죠? 그 다음에 16번 아까 설명했고 넘어갑니다. 자, 17번 볼게요. continue라는 문자열을 나열하는데 양 끝에 C와 E가 오도록 일렬로 나열하는 방법의 수를 구해봐라. 그러면 나열을 할 건데 지금 C 그 다음에 E 그 다음에 가운데 글자가 8개니까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보니까 C랑 E는 1개씩밖에 없어요. 사이에 있는 문자들은 몇 개가 있냐면 6개인데 O가 1개, N이 2개가 있죠. N이 2개가 있어요. 그러면 요 사이를 나열하는 방법 자체가 6팩토리얼 나누기 2팩토리얼이라는 거죠. 그죠? 우리가 동일한 게 지금 n만 2개가 있어요. n만 2개 있고 나머지는 상관이 없다. 근데 너랑 자리를 바꿀 수 있죠. 곱하기 2가지 하면 되죠. 그죠? 양 끝에 오는 거니까. 그래서 가운데 거는 가운데 6개의 문자를 나열하는 경우의 수, C랑 E를 곱하기 2한 거는 그들끼리 자리를 바꿔도 상관은 없으니까 자리 바꾸는 거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되고 18번 풀어봅니다. 으차. 18번은 이제 경우수를 잘 나누시면 안 어렵고 19번이 조금 어려워요. 19번은 모의고사 기출이고 4점짜리 문제였고 자, 한번 볼까요?
일단은 0이 2개, 1이 1개, 2가 2개죠. 0, 0, 1, 2, 2, 2. 2가 총 3개. 근데 6자리 정수라고 그랬고 짝수를 보고 싶어요. 6자리니까 맨 앞에는 당연히 0이 들어가면 안 될 것 같고, 짝수가 돼야 되니까 맨 마지막에는 짝수가 들어가야 될 것 같고, 즉 제한이 걸려 있는 거는 요쪽이지 요 사이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사이는 아무렇게 나열돼도 상관이 없다. 그럼 내가 이와 같이 나열될 수 있는 것들만 다 넣고 봐도 상관이 없어요. 맨 앞에는 어차피 1 또는 2죠. 그죠? 맨 앞이 1이면 1에 대해서 뒤에 나올 수 있는 거는 0이 나와도 되고 2가 나와도 돼요. 그죠? 만약에 다면 그 경우에 대해서 가운데 있는 4가지는 뭐가 남냐면 이렇게 빠졌기 때문에 2가 3개, 0이 1개라서 4팩 나누기 3팩까지가 남습니다. 이렇게. 그죠? 근데 만약에 1, 2였다면 1이고 2면 1, 2가 빠지면 0 2개, 2 2개라서 4팩 나누기 2팩, 2팩까지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너랑 너라는 상황을 둘이 구분하는 건 상당히 유의미하죠. 그 다음에 밑에도 마찬가지. 맨 앞이 2면 맨 뒤에가 될 수 있는 건 0이거나 2가 되겠죠. 만약에 이 0이면 이 0 한 개씩 빼면 총 4개인데 요 2개만 같죠? 4팩 나누기 2팩이 되겠죠. 만약에 이 2가 되면 2가 2개가 빠지고 그럼 똑같죠? 4팩 나누기 2팩이 되죠. 얘는 똑같네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더해주시면 된다. 됐죠? 그래서 맨 앞이 1일 때, 2일 때를 이렇게 경우를 나눌 수밖에 없어요. 맨 앞이 0이 될 수는 없으니까. 맨 앞이 1이면 끝자리가 다시 0일 때, 2일 때 또 나누는 거 잘해야 돼요. 그 다음에 19번 봅시다. 19번 좀 어려운데. 왜? 그래. 선생님도 계산 귀찮아서 안 하자. 자, 계산 안 합니다. 잘. 계산 니네 가세요. 자, 뭐라고 그랬냐면 무슨 뭐 우수한 학생으로 선발된 7명의 학생이 어쩌고저쩌고 등수에 따라서 볼펜을 받는데요. 근데 잘 보시면 어디가 중요하냐면 2, 3등이 같은 개수를 받죠. 그래서 계열밖에 여기는 같은 개수를 받고 1, 2, 3. 이 부분이 좀 독특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되는 거죠. 너가 4, 5, 6, 7. 너가 8, 7, 6, 5. 대충 이런 상황인데, 자, 그럼 뭐라고 했냐면 A가 B보다, B는 A보다 더 많은 볼펜을 받고 싶대요. 인 경우의 수로 구하거든요. 그럼 A, B, C가 저와 같이 볼펜을 A가 B보다, B가 C보다 더 많이 받기 위해서는 일단 등수 자체가 당연히 어때야 돼요? A가 더 높은 등수를 받아야 되고 B는 C보다 더 높은 등수를 받아야 되고, 즉 A, B, C를 너에다 나열하긴 나열하는데 A가 더 왼쪽에 등장하게끔 나열할 수밖에 없죠. A, B, C 순서로 나열해야 된다는 거죠. 순서가 정해져 있다.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의 가지수가 되겠죠. 그럼 원래대로라면 7팩토리얼 가지인데 7팩토리얼 가지 중에서도 내가 이와 같은 순서로 나열된다는 거는 3팩토리얼로 나눠줘야 되죠. 이렇게. 그죠? 요게 이제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해결을 한 건데, 자, 근데 문제는 이 녀석 때문에 이게 안 될 때가 있어요. 안 될 때가 있죠.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 되겠니? 이런 거 돼요? 이렇게 나열되면 안 되죠. 무슨 얘기냐면 순위는 분명히 B가 C보다 높은데 둘이 받는 볼펜의 개수가 동일해요. 즉 이렇게 내가 경우의 수를 계산을 했을 때 문제의 조건에 위배되는 부분이 조금 있더라 이거야. 그럼 안 맞는 것들은 다시 빼줘야 되겠죠. 그래서 예컨대 이런 거 A, B, C. 그럼 A, B, C 됐으니까 뒤에 나열하는 거는 4팩토리얼까지 나열해 주면 되죠. 그 다음에 A, B, C 뿐만 아니라 뭐가 가능해? 요거 가능하죠. 요렇게. 그 다음에 5팩토리얼 가지를 곱하시면 절대 안 되고, C라는 녀석은 이 자리에 들어갈 수는 없잖아. 그지? 아까는 A, B, C라는 상황밖에 안 됐어. 무슨 얘기냐면 B, C가 이렇게 된다면 A는 요 대소 관계를 만족하려면 A가 자동 한 가지라고. 근데 이렇게 A, B라고 했을 때 C가 만족할 수 있는 건 너 4가지죠. 그렇기 때문에 그게 4 곱하기 C가 어딘가 들어갔다면 나머지 4팩토리얼 가지를 빼주시면 돼요. 답은 이렇게. 그 다음에 거의 다 했습니다. 20번 아까 설명하기는 했는데 한번 풀어볼래요? 풀어보세요. 20번. 쉬우니까. 사실은 한번 설명했다고 여러분이 다 할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연습을 해 보시고 5칸, 6칸. 일단 A에서 P까지 가는 걸 찾으셔야 되고, 그거에다가 P에서 B까지 가는 거 전체에서 P에서 Q를 거쳐서 B를 가는 거를 빼줘서 곱하면 되죠. 안 돼, 111 하지 마. 자, 봅시다. 일단 A에서 P로 가는 거는 요거는 오른쪽으로 2칸, 아래로 2칸을 가는 거기 때문에 2개를 나열한 4팩 나누기 2팩까지라고 그랬죠? 요거 두 번째, P에서 B로 가는 방식은 몇 가지냐면 오른쪽으로 4칸, 아래로 3칸이에요. 즉 7팩 나누기 4팩, 3팩이죠. 마지막으로 P에서 Q를 지나서 B까지 가는 방법은 얼마냐면 4팩 나누기 2팩, 2팩 곱하기 이게 P에서 Q까지, Q에서 B까지가 3팩 나누기 2팩, 1팩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될 거란 말이야. 그럼 요거에서 이거를 빼시고 전체에다가 곱하시면 되죠. 너에다가. 그죠? 요렇게 구한 게 뭐야? P에서 B로 가는데 Q를 지나지 않는 걸 구한 거예요. 이렇게. 그죠? P에서 B 가는 거 전체에서 P에서 Q를 거쳐서 B까지 간 거를 뺐고, 그러면 P에서 B를 가는데 Q를 지나지 않은 게 나오고, 그럼 P에서 Q까지 가는 것만 곱해주면 되죠?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자. 21번 같은 거는 이제 할만하겠죠? A에서 B까지 가는 거에다가 가운데 비어있는 점 채워준 다음에 거기를 P라고 부르고 A에서 P 가서 B 가는 거를 빼주면 돼요. 그냥. 그죠? 가운데 부분을 도로망을 채워주세요. 채워주시고 거기를 P라고 부릅니다. 그럼 A에서 P 거쳐서 B까지 간 거를 빼주면 돼요. 그냥 그 점을 지난 거를. 굉장히 쉽고. 22번은 뭐 111 뭐 이렇게 써가지고 해보셔도 되고, 뭐 편할 대로 한번 해보시고. 자, 23번 봅시다. 23번 입체 도형에 대한 얘기인데 사실은 굉장히 간단해요. 굉장히 간단하고 입체 도형이라고 해서 다를 바는 없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정육면체를 48개를 쌓았어요. 그래서 가로로 4칸, 위로 4칸, 비스듬하게 3칸으로 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겼냐면 대충 이렇게 생겼는데 둘, 셋, 둘, 셋, 둘, 셋, 하나, 둘. 졸라 귀찮다. 대충 뭐 이렇게 생겼죠? 뭐라고 했냐면 정육면체의 모서리를 따라 밑줄, 정육면체의 모서리를 따라 꼭지점 A에서 B까지 최단거리로 가는 방법의 수를 구해봐라. 얘는 지금 포인트는 뭐냐면 이 표면에 나타있는 길을 따라 가겠다는 게 아니에요. 전혀. 그게 아니라 어떻게 갈 수 있냐면 얘가 지금 막 이렇게 안으로도 들어가 있을 거 아니야. 그죠? 이렇게 들어가도 돼요. 이렇게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올라와가지고 또 뭐 이런 대로 이렇게 빠져나오고 이렇게 가고 이렇게 올라가고 이런 게 가능하겠다는 거예요. 이런 게 가능해요. 이렇게 안으로 쏙 들어가는 게 가능합니다.
정육면체의 모서리라고 그래서 이 직육면, 얘는 직육면체죠. 이 커다란 직육면체고 정육면체 48개를 쌓은 그 각각의 모서리를 통해 가겠다는 거는 이 안으로 쑥쑥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럼 우리는 최종적으로 A에서 B까지 가겠다는 거는 가로로 4번을 가야 되고 위로도 4번을 가야 되고 비스듬하게 3번을 가야 되죠. 그죠? 이렇게 가고 나면 A에서 B까지 무조건 갈 수 있다 이거야. 거꾸로 A에서 B까지 가는 모든 경로는 이와 같은 것들로 표현이 가능하다는 거죠. 즉 나는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전체 나열인 11 팩토리얼을 4팩, 4팩, 3팩으로 그냥 이렇게 나눠주겠다는 거예요. 똑같은 거 4개, 4개, 3개를 늘어놓는 가지수와 동일하다. 그 다음에 24번의 논리가 21번하고 굉장히 비슷해요. 21번하고 굉장히 비슷하고 24번은 이제 일품에 나왔던 문제인데 요게 이제 작년도 중동 시험에 나왔습니다. 중동 1학기 중간고사 때 출제가 됐었고 비슷한 게. 그래서 한번 볼게요. 어떻게 생겼냐면 이번에는 정육면체를 5개를 붙였고 여전히 정육면체 모서리를 따라서 A에서 B까지 가는데 그림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자, 원래 저기가 하나가 없는데 일단 그냥 채워서 그릴게요. 채워서 그리고 너가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죠. 다음에 이렇게 돼 있고 대충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다 그랬나요? 다 안 그랬지? 오케이, 다 됐습니다. 자, 요 뒤에 한 블럭이 없어요. 사실은 요 블럭이 없고 난 A에서 B까지 갑니다. 한 블럭이 없기 때문에 나는 기왕이면 저 블럭이 있었으면 좋겠어서 있는 상태에서 구해보기로 했어요. 있는 상태에서 원래는 없으니까 요 두 점을 지나는 거를 빼주려고 해. 나의 지금 첫 번째 접근은 그거예요. 그럼 오른쪽으로 3칸, 위로 1칸, 비스듬하게 2칸이니까 총 6칸을 가야 되고 6칸을 가는데 그 중에서 3개가 똑같고 2개가 똑같죠. 이거에서 빼줄 겁니다. 뭘 빼줄 거냐면 각각의 점은 PQ라고 부를게요. P를 지나는 거, Q를 지나는 거, 그 다음에 PQ를 동시에 지나는 거를 다시 더해줄 거예요. 왜냐면 교집합이 존재하니까 마이너스. 자, 그럼 P를 지나는 것부터 봅시다. P를 지난다는 거는 너에서 너까지 가는 거죠. 얘는 잘 보시면 어떤 도라망이냐면 위로 3칸, 위로 1칸, 비스듬하게 2칸을 가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3팩 나누기 2팩, 1팩. 요거죠, 지금? 요렇게 생긴 걸 가는 거예요, 지금. 요렇게. 여기서 여기까지. 얘는 이제 평면이죠. 그 다음에 P에서 B로 가는 건 한 가지죠. 곱하기 1. 더하기. 이번에는 A에서 Q까지 가는 거 한 가지에다 Q에서 B까지 가는 게 하나, 둘, 셋 위로 한 칸이니까 4팩 나누기 3팩이죠. 1 곱하기 4팩 나누기 3팩. 이렇게. 근데 이거에서 다시 빼줍니다. 다시 빼주는 거는 모서리를 다 지나는 거예요. 즉 PQ를 동시에 지나는 거.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와서 올라가고 가는 그 한 가지를 다시 빼주면 돼요. 그 답은 이렇게. 자, 이것이 이제 뭐 한 거냐면 안 되는 것들을 뺀 거예요. 안 되는 걸 뺀 방식이 있고 얘도 사실은 뭐가 가능하냐면 자르는 방식이 가능해요. 비스듬하게 자를 수가 있어요. 입체동이자. 근데 중요한 거는 얘가 이렇게 입체로 가기 때문에 그 입체에 수직하게 이렇게 비스듬하게 잘라야 돼요. 그게 아주 개 같죠. 근데 그 문제가 작년에 중동에 나왔습니다. 좀 더 어려운 도형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자른다면 뒷부분을 이제 지워야 되고 자르는 방식도 보세요. 안 나올 것 같지만 나와갖고 자 일단 내가 진행 방향은 A에서 B로 가는 방향이 이 방향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아래에서 뒤쪽으로 비스듬하게 온 거기 때문에 자르는 방향 자체도 이렇게 자르는 게 아니고 이렇게 비스듬하게 잘라야 돼요. 비스듬하게 자른다는 거는 너랑 너 이렇게 4개의 점을 잡습니다. 이렇게 4개의 점을 잡는 게 아주 절묘해요. 잘 보세요. 내가 이렇게 잘랐으면 어디를 잡게 되냐면 너랑 잡게 되지. 그지? 이렇게 자르면. 근데 이렇게 잘랐을 때 단점이 뭐야? 너랑 교집합이 생기죠. 나는 자르는 기준 자체가 뭐였냐면 절대로 이 4점을 지나지 않고서는 B를 갈 수가 없고 그러면서 동시에 지나는 점이 없게끔 잡는 거예요. 그게 연산이 훨씬 편하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비스듬하게 자르면 너 2개랑 너 바로 아래에 있는 2개가 아니고 너에서 비스듬하게 이렇게 잡아야 돼요. 이런 식으로 잡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가 빠졌다. 여기 요거까지.
여기 뒤에 요거까지 이렇게 자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어때요? 잘라가지고 그럼 이렇게 하면 돼. 그냥 여기서 여기까지 간 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거 되게 쉽잖아. 여기서 가는 거 세 가지거든. 세 가지에다가 여기서 가지고 세는 거 9가지거든. 세 가지 아니고 6가지구나. 여기서 여기까지가 3팩. 너가 세 가지라서 18. 그다음에 여기까지 가는 거 세 가지에다가 여기까지 가는 게 또 세 가지라서 9. 그럼 너가 18, 너가 9. 여기까지 가는 거 세 가지에다가 여기서 세 가지라서 또 9이죠.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거 세 가지에다가 여기서 6가지, 18가지죠. 그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 한 가지, 여기서 세 가지, 세 가지예요. 너 다 더해서 구할 수 있고 그것의 답은 이것과 동일합니다. 근데 자르는 거 어렵죠. 입체 도형을 비스듬하게 자른다는 발상 자체가 어렵고 교점이 졸라 많죠. 지금 잘랐을 때 5개나 나오죠. 이 5개 중에서 하나라도 요 구석에 있는 요거 귀퉁이 요거 하나 빼먹으면 이 뒤로 빠져나갈 수가 있더라 이거야. 사실은 그만큼 차이가 나겠죠. 즉 자르는 방식도 존재하고 우리가 도형을 채워서 이 부분을 지나지 않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빼는 방식도 존재하나 장단점이 있습니다. 상황에 대한 장단점이 있고 얘 같은 경우에는 잘라서 하는 게 조금 더 불리하지만 작년 중동에 나왔던 그 시험 문제는 잘라서 해결을 하지 않으면 좀 힘들었어요. 그래서 잘라서 하는 방식도 저렇게 비스듬하게 자르는구나. 입체 도형을 알고 계시면 돼요. 됐죠?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